자, 안녕하세요. 임팩트 행정법 판성입니다. 자, 우리 22년 국가직 7급 이 시험 치러 오시느라고 정말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이제 먼저 한마디 딱 시작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진행을 하고 싶어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지만은 미리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국가직 7급 보고 오신 분들 일단은 어려운 시험 통과하고 지금 2차 시험 보는 거잖아요. 그죠? 진짜 아무나 이 2차 시험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지금 시험 보러 오는 그 자격을 갖추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대단한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혹시라도 여러분들 그 점수가 좀 마음에 안 들지 않아서 만약에 좀 이번 시험이 좀 이렇게 좀 뭐라 해야 될까 엎어지게 생겼다. 자, 그래도 좀 너무 실망하지 말고 자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에 대해서 반성하는 건 좋아요. 반성하는 건 좋은데 너무 자존감 떨어지거나 자책하지 말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거를 치르러 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것 자체가 엄청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발 막 내 스스로 나는 왜 이 모양밖에 안 되지 막 이런 거 하지 말고 반성하고 다시 한번 정리한 다음에 우리 이제 좀 한 보름 뒤면은 또 우리 지방직 시험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거 대비하는 기분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좀 이렇게 복귀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혹시 7급 시험을 보지 않는 분들이라 하더라도요. 이 7급 시험 총론 문제를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면서 앞으로 내년에 있을 9급 시험 문제, 자, 여기에 대한 어떤 가늠할 수 있는 어떤 잣대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기준이 돼요. 어느 정도. 항상 만약에 이 7급에서 국가직 시험 이제 7급 문제 치르고 이 공부를 하고 나서요. 나중에 내년에 이제 한 4월쯤에 국가직 시험, 9급 시험 들어가게 되면요. 상당수 겹치는 주제들이 많아요. 거저먹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자, 그다음 최근 문제 스타일들이 9급 시험 난이도가요. 7급에서 출제되는 총론 난이도와는 그렇게 차이가 없어요.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럼 엄청 중요한 거니까 자, 오늘은 무슨 기분으로? 복귀하는 기분으로, 반성하고 복귀하는 기분으로 여러분들이 이 해설 강의 좀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자책하지는 말자. 자, 일단 난도부터 한번 난도랑 출제 경향 한번 살펴보면요. 총론이 대략 형식적으로 19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총 25문제 중에서. 형식적으로. 근데 해석에 따라, 그러니까 제 주관적인 생각에는 총론 문제가 20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그 중에는 실질적으로 문의는 강론 문제지만 풀어보면 총론으로 다 풀리는 내용이야. 그러니까 총론 범위랑 너무 겹치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20문제로 해석할 여지가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강론 문제는 총 몇 문제 출제된 거예요? 5문제. 그래서 자, 강론은 형식적으로는 6문제지만 실질은 한 5문제 정도? 자, 요 정도로 제가 분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 정도로.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19문제, 6문제, 실질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20문제, 5문제.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문제수로 따지면 강론 비중은 엄청나게 낮아졌어요. 그죠? 강론 비중은 낮아졌어요. 근데 대신 있잖아. 그건 있어요. 예년보다 강론 문제가 좀 어려웠어요. 그 이유는 지엽적인 뭐가 출제됐어? 법령 위주로 출제가 됐어요. 법령 위주로, 강론이. 자, 솔직히 말해서 실질적으로 총론은 이렇게 얘기하면 또 내가 이런 게 제일 무섭더라고. 해설 강의할 때 욕먹을까봐 이게 막 항상 고민이 되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제 주관적인 생각이니까 혹시라도 본인 생각이랑 다르다라고 또 이렇게 너무 이렇게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생각할 때 총론은 솔직히 올해 치러졌던 국가직 9급보다 쉽지 않았나? 비슷하거나?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좀 쉬운 편이었어요. 총론은 쉬운 편, 강론은 어려운 편이었어요. 자, 근데 강론이 어려웠던 이유는 예년에는 보통 판례 위주로 많이 출제가 됐어요. 법령 몇 개 빼고는 대부분 판례 위주로 출제가 돼서 판례 몇 개 잘 정리하고 들어가면 문제 푸는데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았어요. 그 다음에 기출된 판례들이 많이 출제됐기 때문에 사실 한두 문제 빼고는 그렇게 풀기 어려운 문제들은 많지 않았어요. 근데 올해는 전반적으로 지역적인 법령들을 물어보기 때문에 물론 솔직히 그 법령의 주제 있죠. 소스들은 이미 출제된 영역 안에 있지만 사실 이게 출제됐다고 다른 지문이 출제되면 무조건 맞춘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똑같은 이 조문이 출제되면 모르겠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살짝 어려웠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총론은
풀만했다. 총론은 풀만했다. 자, 그렇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일단은. 자, 그다음에 최신 판례. 최신 판례는 별로 출제 안 됐어요. 최신 판례. 특히 이제 지금 22년에 치러지는 최신 판례라면은 가장 최신 판례가 21년 최근 판례인데, 자, 이런 것들은 거의 출제 안 됐고요. 기껏해야 한 3개년, 20년까지의 판례 정도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판례 자체를 두고 새로운 판례를 내면서 너희들이 이거 아니? 자, 그런 식의 문제는 좀 나오지 않았고요. 오히려 특히 이제 강론에서 법령 문제가 좀 어려웠다. 자, 총론 문제를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일단 총론 문제 대략 제가 한 20문제 정도라고 얘기를 했죠. 자, 총론 문제는 요 특별행정심판을 차야 되는 요 11번 문제 있죠. 요게 아마 되게 생소했을 거예요. 딱 한 문제, 11번 한 문제. 한 문제 요 정도가 되게 생소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이제 수업 시간에 특별행정심판의 종류를 말씀을 드리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갖고 도로교통법상의 행정심판이 일반 행정심판, 즉 특별행정심판이 아닌 일반 행정심판이라고 제가 강조해본 바가 없어요, 솔직히. 그래서 아마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요 문제는 많이 찍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 문제 빼고는 어려운 게 없었어요. 이 문제 빼고는. 자, 그 다음 실제 사례 문제까지도요. 예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기출된 내용들이 출제됐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나시죠? 또 문제 풀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자, 사례 문제가 나왔어. 사례 문제가 나오면 쾌죄를 외치라고 그랬어요. 물론 공부를 한 사람들이죠. 정상적으로 공부를 한 사람들이라면 쾌죄를 외치셔야 돼요. 왜 그러느냐? 사례 문제는 항상 무난한 소스를 가지고 출제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출 문제를 풀다 보면은 간혹가다 한 번씩 나오는 지문들 있죠. 그런 지문들도 아니에요. 진짜 빈출, 그래도 못해도 한 2, 3년에 한 번씩은 출제됐던 지문들 있죠. 못해도. 자, 그런 게 사례 문제로 소수화돼 있어요. 그리고 실제 풀어보시면, 물론 이제 제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분명히 제가 기본 강의, 판례 특강, 그 다음에 이제 기출 이런 데서 항상 강조했던 내용이 사례 문제로 등장을 했다라고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제 자랑이 아니라 누구든 어떤 수업을 들었던 여러분들 마찬가지일 거예요. 강조된 내용이었을 것이다. 자, 그거를 문제 풀면서 제가 확인을 해드릴게요. 자, 어쨌든 대부분 평이했고요. 최근 몇 년간 실시된 7급 시험에서의 총론 경향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최근에 뭐 21년도 그랬고요, 20년도 그랬고요. 총론 문제는 솔직히 항상 평이했어요. 대부분. 항상 좀 평이한 편이었다. 자, 이 정도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럼 결국에 이제 고득 점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강론 몇 문제를 더 맞히긴 하셔야 되는데, 근데 사실 내가 이제 이 강론 문제 해설 강의 하면서 준비하면서 생각했던 게 5문제를 다 맞춘다라는 건 솔직히 좀 불가능한 것 같아요. 아무리,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7급 시험 보시는 분들, 지금 2차 시험에서 지금 이 행정법을 보시는 분들은 솔직히 대단한 분들이야, 솔직히. 어떻게 보면 저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들일 거예요. 두뇌적으로. 근데 이제 뭐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 하더라도요. 5문제 그걸 다 맞춘다라는 건 솔직히 불가능해요. 뭐 총론은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근데 강론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그 지엽적인 조문들을 다 외울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여러분들이 뭐 7급 준비하시는 분들이 행정법만 하는 게 아니잖아. 그 다음에 또 1차 시험도 준비를 해야 되잖아. 그죠?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행정법에서는 강론에서 틀린 개수를 한 3개까지, 최대 3개까지. 자, 그러면 시험에 대세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반 이상 맞추면 된다. 자, 이런 마인드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면 충분할 것 같아요. 대신 있잖아, 그거는 확실히 하셔야 돼요. 아무리 그 조문을 다 싸그리 다 정리할 수 없다 하더라도요, 전통적으로 너무나 자주 출제되는 부분들 있잖아요. 국가공무원법이라든지 지방공무원법, 이런 것들은 솔직히 그 총론에서 행정기본법이나 행정절차법만큼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웬만하면 맞춰야 돼요. 어떤 거, 예를 들어서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 이런 것들은 진짜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거기서는 지엽적인 지문들이 출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크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근데 그 외에 자주 항상 나오지 않는 법조문들 있죠. 그런 것들은 기출된 내용들 정도만 정리를 하고 가서 그대로 나오면 맞추고, 만약에 그 외의 내용들이 나오면 그냥 틀린다라는 각오를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게 작전에 있어서 이게 너무 비효율적인 작전이 돼버려요. 불가능한 작전을 짤 수밖에 없게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획을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총론에서 한 개. 물론 다 맞추면 좋아요. 총론 간혹가다 틀리려고 한 문제 정도 내는 거는 틀려주는 게 예의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요렇게 나오면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부분 평이함식으로 출제가 됐다라는 가정하에 지금까지 몇 개년의 7급 시험 행정법 문제를 살펴본다면 총론은 웬만하면 다 맞거나 기껏해야 하나 정도예요. 웬만하면 다 맞추는 방향으로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근데 강론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반 이상 넘어가겠다라는 태도. 그래서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는 3개 이하. 3개 이하. 3개 이하로 맞춘다라는 목표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셨다면은, 그래서 만약에 1개, 4개, 이렇게 3개 해갖고 플러스 4개죠. 총 4개. 4개까지 틀렸으면은 충분히 합격권 이상의 그 고득점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뭐 이의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여기에 대해서. 근데 제 주관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죠? 자, 끝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 아무나 보는 시험이 아니죠. 2차 시험. 2차 아무나 보는 게 아니에요. 그죠? 어려운 1차 뚫고 왔잖아요. 그죠? 바늘구멍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만큼 어려운 시험이고 여러분들이 그 어려운 시험에 도전한 거예요. 그 맨 위에서. 따라서 사실 여기서 잘한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그 올림픽 있죠. 올림픽에서 사실 그 동메달 땄다고 막 무시할 수는 없잖아. 대단한 성과란 말이야. 왜? 국가대표로 나갔다는 것 자체가 되게 대단한 거란 말이에요. 저는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엄청 대단한 거니까 제발 실망하지 말고, 혹시라도 점수가 마음에 안 든다 실망하지 마시고 냉정하게 판단하셔가지고, 만약에 오늘부터 헌법, 뭐 행정법 이렇게 다 분석을 해봤더니 충분히 할만하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반성하시고 복귀한 다음에, 어쨌든 이번 지방직까지는 열심히 달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달리시고 그 이후에 어떤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그 인생의 갈림길을 판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 정도의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있다면 뭔들 못하겠어요. 뭔들 못하겠어. 어쨌든 너무 실망하지 말라. 그 다음에 반성하는 태도로 한번 복귀해봐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모두에게 행운이 깃들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본격적으로 저랑 같이 해설 강의 들어가도록 할 테니까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은 반드시 이 해설 강의를 들으시면서 가까운 우리 이제 앞으로 예정돼 있는 지방직 7급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그 내년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까지 전부 다 그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소스들, 어떻게 보면 그 기준이 될 거니까 열심히 한번 연습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행정의 일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건 뭐 주는 문제죠. 그죠? 제가 항상 얘기했어요. 행정기본법 조문은 어떻게 하라고? 화장실 갈 때, 그죠? 화장실 가서 똥 쌀 때 맨날 그 핸드폰 보고 있지 마시고 제발 행정기본법 조문 들고 가서 봐라. 그죠? 여기 비례 원칙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당연한 거죠. 비례 원칙만 있습니까? 신뢰보 원칙도 있죠. 평등 원칙도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행정 처분이 수차례 걸쳐 반복적으로 행해졌다며. 이거 요즘에 너무 많이 나왔어요. 요즘에. 작년 국가직에서도 이게 그 정답 질문 나오지 않았나요? 그죠? 그 처분이 즉 위법한 처분이 반복적으로 행해졌다 하더라도 자기 구속력을 갖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원래 재량준칙은 행정규칙에 불과하지만 이것이 반복적으로 행해지게 되면 이에 따른 처분이 그 재량준칙에 자기 구속력이 발생하죠. 하지만 위법에 있어서 평등은 인정될 수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자기 구속 인정될 수 없다. 이거 너무 빈출이었어요. 너무 빈출. 설명할 것도 없네. 자, 그다음 공적 견해 표명 당시의 사정이 사후에 변경됐습니다. 자, 그럼 끝났죠? 이것도 빈출이잖아요. 공적 견해 표명 또는 확약 또는 공적인 견해 표명 이후 사실적 법률적 상태가 변경되면 어떻게 된다? 그 확약 또는 공적인 의사표명은 별다른 의사표시, 행정청의 별다른 의사표시를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실효된다. 따라서 그 약속이나 공적 견해를 취소할 필요도 없죠. 자동적으로 실효되니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행정청이 그 견해 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그 앞에 있는 견해 표명은 실효되었기 때문에 딴소리를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되는 거죠. 신뢰보 원칙에 위반된다 할 수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거 부당결부 금지 원칙에 위반되는 거죠.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하면서 이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토지를 기부 체납하도록 하는 부관을 붙였어요. 그때 그 부관은 부담이었죠. 자, 근데 두 개는 관련이 없으니까 뭐에 위반된다? 부당결부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 참고로 여러분들 이 판례가 요거 위법하다라고 했죠.
근데 그 위법이 취소 사유였습니까? 무효 사유였습니까? 취소 사유였죠. 무효는 아니라 그랬어요. 위법이 뭐하지 않기 때문에. 명백하진 않기 때문에. 어쨌든 위법하긴 한 거예요. 자, 1번 넘어가고요. 자, 2번 틀린 것은. 자, 이것도 너무 빈출이잖아. 기본행 인가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그리고 쟁송을 물어봤어요. 그러면 항상 내가 뭐라 그랬어? 기본행위 인가 구별해라. 구별해라. 자, 여기 읽어보시면 인가에는 문제가 없는데 어디 하자가 있대? 기본행위 하자가 있어요. 그럼 뭐를 다퉈야 돼요? 기본행위를 다퉈야 되고 인가에 대해서 소를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행정청에 인가 처분의 취소 무효 확인을 소를 구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이익이 없다라는 거. 반드시 기본행위를 다퉈야 된다. 반면에 인가의 하자가 있으면 인가를 다툴 수 있죠. 자, 2번.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무효 선언적 의미의 취소 소송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그럼 여기서 이제 취소 판결이 나오면 그 취소 판결은 어떤 의미예요?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죠. 그때 요게 가능하려면 반드시 뭐를 갖춰야 된다? 취소 소송의 제소 요건을 갖춰야 된다. 빈출. 자, 그다음. 이것도 너무 지겹게 나오잖아. 행정처분 후에 헌법재판소가 그 근거된 법률을 위헌이라고 결정을 내렸어요. 그러면 이 처분은 위헌 결정 이전이야 이후에 있는 처분이야? 이전에 있는 처분이죠. 자, 그렇다면 그 당시의 위법이 어때요? 명백하지가 않죠. 따라서 당연무효가 아니라 위헌 결정 이전의 행정처분은 무슨 사유에 불과하다? 취소 사유에 불과하다. 빈출. 정답 3번. 자, 그다음에 납세자가 아닌 엉뚱한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 처분은 당연무효죠. 그래서 빈출 아닌 게 없었어요. 그다음에 문제 3번 틀린 것은. 자, 요것도 행정기본법에 법령에 대한 내용들을 물어보고 있어요. 법령에 대한 내용. 우리 행정기본법에 따르면 풀령, 예규, 고시 등 행정규칙. 원래는 얘가 행정규칙이죠. 근데 상위 법령에 위임이 있다면 이 풀령, 예규, 고시 등의 행정규칙은 뭐가 되는 거야?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 행정기본법은 대부분 지금까지의 판례 이론, 그 다음에 다수 견해, 학자들의 견해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이론과 다른 얘기를 하지는 않아요. 법규 아니야. 법규잖아 이거. 이 법규 명령의 효력이 있잖아. 자, 그러니까 행정기본법상의 법령에 해당하겠어? 안 해당하겠어? 몰라도 당연히 해당하겠죠. 해당한다. 우리 법조문 보세요. 여기 보시면 행정기본법 보시면 자, 법령에 뭐가 있어요? 당연히 법규적인 효력이 있는 애들이니까 법률 있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게 또 뭐 있었어요? 감사원 규칙. 이거 원래 헌법에는 있어 없어? 헌법에는 없고 감사원법에 근거한 법규 명령이었는데요. 어쨌든 우리 행정기본법에서는 얘도 뭐로 인정해주고 있어요? 다수견해에 따라서 법령의 하나로 인정을 해주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가로 여기가 뭐야 이게 우리가 지금 문제 나온 거죠 이거. 요거. 뭐야 이게?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이잖아요.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 얘도 뭐에 해당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까? 자, 법령에 해당하는 걸로 보고 있죠. 그죠? 이런 거 당연한 거예요. 그죠? 아이고, 앞에. 자, 그래서 1번은 틀렸죠. 정답은 1번이에요. 그래서 이제 시간 아끼려면 1번 보고 2번, 3번, 4번 보면 안 된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때 처분이 행정규칙을 위반했대요. 자, 행정규칙은 법규성이 없잖아. 따라서 이 처분이 적법한지 위법한지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어 없어요? 없죠. 따라서 행정규칙에 위반했다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가 없고 행정규칙에 부합하는 처분을 했다 하더라도 적법하다고 단정할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게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은 제가 이해를 위해서 여러 번 설명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어? 암기까지 같이 했잖아요. 기억나시죠? 행정규칙에 근거한 행정처분도 있다. 이거 지겹게 했잖아. 그지? 자, 행정규칙, 아이고, 잠깐만요. 자, 오류 아닙니다.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죠? 아무 일도 없었어. 자, 보세요. 행정규칙에 근거해서 집행을 하죠. 이 집행행위가 이제 그 중에서 이제 행정처분이 될 거예요.
자, 이 행정행위, 집행행위가 만약에 우리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쳐요. 자, 그럼 얘 자체는 뭐가 되는 거야? 이 집행행위는 행정처분이 되는 거예요. 얘가 행정처분이 되는 것이고 그 근거가 행정규칙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얘 자체가 어때요? 국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직접 미치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행정처분이 된다는 거야. 다만 얘가 위법한지 적법한지를 판단할 때 얘가 기준이 될 수는 없겠죠. 위법적법의 기준이 될 수는 없겠죠. 얘에 부합하는 처분을 내렸다고 적법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얘에 위반된다고 이 처분이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도 아니죠. 만약에 그 위에 상위 법규가 있다면 얘가 위법한지 적법한지는 뭐에 따라 판단하겠습니까? 여기에 따라 판단을 하겠죠. 여기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따라. 자, 어쨌든 여기에 근거해서 처분이 내려졌다. 그리고 얘가 국민의 권리에 영향을 미친다. 얘도 행정처분이 된다. 그죠? 처분의 근거나 법적인 효과가 행정규칙에 규정돼 있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면 어쨌든 이 규칙에 근거한 행위가 이 처분이 항고소송에 대항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지겹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행정규칙의 내용이 상위 법령이나 법의 일반 원칙에 반해요. 정면으로 반해. 그러면 원래 행정규칙은 최소한 대외적 구속력은 없어도 대내적 구속력은 있잖아. 근데 상위법에 위반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얘는 그냥 아무런 효력도 인정될 수 없어요. 행정 내부적 효력도 인정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우리 법원은 어떠한 처분이 위법한지 적법한지를 판단하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행정 내부에서의 행위들을 판단할 때 법질서상 이러한 행정규칙은 부존재한 것으로 취급해야 되겠죠. 아예 세상에 없는 걸로. 왜? 상위법에 정면으로 반하기 때문에. 상위법에 반하지만 않는다면 여러분들 위임 없이 제정된 행정규칙, 원래 행정규칙은 권한 범위 내에서 위임 없이 제정될 수 있잖아. 최소한 대내적 효력은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 반하면 없다. 자, 그거 얘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너무 민출이죠. 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 얘는 아무런 구속적 효력이 없는 비구속적 행정계획안 내지 종합적인 어떤 그 행정 지침일 뿐이죠. 따라서 처분이 아니야.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걸 지겹게 나온 거예요. 이거 1번. 정답 1번. 끝. 그럼 이거 시간 엄청 아낄 수 있었죠. 자, 그다음에 도시계획안을 그죠? 도시계획안의 내용에 대한 뭐를 안 했대? 공고 및 공람 절차에 하자가 있대요. 그럼 당연히 어때요? 그 도시계획 결정은 위법하겠죠. 지겹게 나온 거고 이것도. 그다음에 행정 주체는 계획을 세울 때 뭐가 인정된다? 계획 재량이 인정되잖아요. 계획 재량은 일반적인 행정행위에서 인정되는 재량보다 어떻습니까?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갖는다. 그죠? 다만 이게 무제한적입니까? 무제한적인 재량은 없다라고 그랬죠.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요. 그게 뭐야? 형량명령 이론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제한이 뭐가 나옵니까? 형량명령 이론 4번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행정주체는 어떻게 해야 돼? 행정계획이 위반 결정할 때 제대로 된 이익 형량을 해야 돼요. 관계되는 모든 이익을 비교 형량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 그 어디입니까? 그 행정절차법에 들어가 있죠. 이게 행정절차법에서 계획에 관한 규정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계획에 관한 규정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형량, 명령, 이론에 대한 내용들이 그대로 반영이 됐죠. 어디에? 행정절차법에. 그래서 우리 행정절차법 보면 뭐라고 규정되어 있습니까? 행정청이 이제 행정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계획이 국민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이야. 그러면 뭐하라고? 관계되는 모든 이익들을 비교 형량해서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나 폐지해라. 이런 식으로. 그죠? 자, 근데 만약에 이 제한을 위반했어. 형량명령이론에 따라 제대로 형량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거를 위반했어. 위반하면 얘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형량하자라고 하잖아. 형량하자. 형량하자의 유형 몇 가지? 3가지라고 말씀드렸죠. 형량혜택, 형량흠결, 오형량. 그래서 행정주체가 계획을 위반 결정하면서 이익형량 고려 대상에서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했다. 이거 뭐라 그래? 형량흠결이죠. 한마디로 뭐가 있는 거야? 형량하자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 계획 결정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뭐로 본다? 위법하다. 위법하다. 맞는 지문이죠. 그리고 우리 과거의 판례가 이것도 참고를 알아두세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라고 돼 있는데 최근에는 형량하자가 있어서 위법하다라고 이렇게 명시적으로 형량하자라는 걸 언급하는 판례도 있지만 과거에는 그냥 이런 식으로 재량의 일탈남용이다 이런 식으로 판시한 바도 있었다. 자, 5번 행정기본법 많이 물어보네요. 거봐 행정기본법 많이 나온단 말이야. 자, 처분의 취소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행정청은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위법한 처분을 장래를 향해서 취소할 수도 있다. 맞는 질문이죠. 자, 원래 취소는 장래효야 소급효야? 원래는 소급효죠. 원칙적으로. 소급적으로 취소하는 게 원래 취소예요. 근데 문제는 봐봐. 보조금 같은 거 계속 주고 있다가 취소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문제는 취소하게 되면 당사자의 보호 가치 있는 신뢰가 깨져서 이 사람이 진짜 당장 한강에 갈 수도 있어. 왜냐면 월 10만 원씩 주던 게 이제 쌓이니까 어떻게 돼? 막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이 될 수도 있잖아. 그걸 소급적으로 취소해버리면 어떻게 돼 이거? 한강 갈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장래를 향해서만 취소할 수도 있다. 그래서 원칙 소급효, 예외적인 장래효. 예외적인 장래효. 맞는 지문이죠? 자, 그 다음에 당사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수익적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자, 그때 그 당사자에게는 뭐가 없어요? 보호 가치 있는 신뢰가 존재하지 않죠. 그럼 이 사람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 있어 없어? 없습니다. 자, 그때 행정청이 그 처분을 취소하려면 비교역량할 필요 있어 없어요? 비교역량할 필요 없죠. 원래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하거나 처리할 때는 공익과 사익, 즉 취소로 인해서 달성할 수 있는 공익과 이로 인한 사익 침해를 비교 형량해야 되는데 자, 이때는 할 필요 있다 없다? 이때는 할 필요 없다. 우리 행정기본법에서 자,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철회는 적법한 처분에 대한 것이죠. 그리고 원래 효과가 장래효예요. 맞는 질문. 자, 그 다음에 4번은 공정력이죠. 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니라면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의해서 취소 처리되거나 혹은 뭐 이게 기간 경과 등으로 소멸되기 전까지는 뭐한 것으로 통용된다? 유효한 것으로 통용된다. 취소되기 전까지는. 맞는 지문이죠. 공정력. 너무 쉬운 지문이었어요. 자, 정답. 자, 2번. 자, 6번. 옳은 것은. 자,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 자, 이 첫 글자가 나오는 순간 여러분들은 바로 이게 뭘 물어보는지가 확 떠올라야 돼요. 아시겠어요? 뭘 물어보는지가 떠올라야 된다고. 물어볼 게 두 가지예요. 요 문구가 나오면. 첫 번째 뭐 물어보겠어? 처분의 효력. 효력 발생. 왜냐면 행정처분의 효력 발생과 관련해서는 효력 발생 요건과 관련해서는 항상 내가 뭐라 했어? 두 가지로 구별해야 된다. 이게 특정인에 대한 개별 처분, 즉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인지 아니면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행정처분인지. 그때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은 효력 발생 요건이 바로 뭐예요? 도달주의. 송달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그 처분 문서가 도달돼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야. 반면에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처분은 도달주의가 적용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이 수많은 사람들한테. 그냥 고시 또는 공고에 효력 발생일이 처분 효력 발생일이 돼버리는 거야. 맞죠? 자, 그때 고시 또는 공고는 언제 효력이 발생합니까? 언제 효력 발생해? 자, 계속 이런 식으로 나와야 돼. 그래야 문제가 내가 장악할 수 있단 말이야. 장관이 고시할 때 명시한 시점이 있으면 그 명시된 시점에 고시 효력이 발생하고요. 만약에 명시를 안 했으면요. 효력 발생 시기를 언제입니까? 고시 또는 공고 후 5일이 경과한 시점이죠. 그래서 개별 처분, 불특정 단순에 대한 일반 처분, 개별 처분은 도달주의, 그 다음에 일반 처분은 도달주의 적용 안 된다. 자,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 안 됐대요. 자, 그러면 처분의 효력 발생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들? 안 하죠. 설령 상대방이 다른 경로를 통해 처분의 내용을 알았다 한들 뭐를 안 했대? 고지를 안 했으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맞는 질문이죠. 반대로 이게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고시 형식에 의한 일반 처분이었다면 효력 발생하죠. 그죠? 그래서 자, 옳은 걸 골라고 했으니까 정답 몇 번 찍으면 돼? 1번 찍으면 되는 거야. 그 어려운 내용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기한의 도래로 실효한 종전의 허가. 자, 기한 도래로 실효했대요. 자, 그러면 종전의 허가의 효력은 이미 소멸된 거야. 허가의 효력이 소멸된 다음에 기간 연장 신청을 했다면 얘는 갱신 신청으로 볼 수 있어 없어요? 갱신 신청으로 볼 수 없죠. 뭐로 봐야 돼? 새로운 허가 신청으로 보셔야 돼요. 자, 따라서 이에 따라 허가가 나오게 되면 종전의 허가가 계속 연장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야? 앞에 거 끝났고
다시 새로운 허가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얘는 새로운 허가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지 종전의 허가 처분을 전제로 해서 그 유효기간을 연장해주는 처분을 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틀렸고요. 그다음에 지겹게 나온 거죠. 당연퇴직의 인사발령. 자, 당연퇴직은 뭐 때문에? 내가 범죄 저지르고 유죄 판결 받아갖고 잘리는 거지. 당연퇴직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비로소 내가 잘리는 게 아니죠. 얘는 단순한 뭐에 해당하는 거야? 사실행위에 불과한 거죠. 행정처분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 다음에 토지의 지목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이거는 몇 년 연속으로 출제됐죠, 이거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2017년이나 18년부터 한 번도 안 출제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지목은 토지의 용도. 토지의 용도는 소유권 행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그때 그 지목 변경 신청을 반려하게 되면 나는 토지 소유권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어 없어? 없죠. 나의 권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 거야. 그럼 당연히 얘는 행정처분입니까? 아닙니까? 당연히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이죠. 해당하지 않는 게 아니라. 지겹게 나온 거예요. 어쨌든 정답 1번. 자, 7번. 틀린 것은. 자, 제가 이거 한마디에서도 키워드 딱 땄잖아. 이거 뭐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유 제시에 대한 내용이야. 이유 제시. 자, 이유 제시는 어느 정도만 하면 돼요? 이유 제시의 목적이 뭐야? 상대방이 처분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서 그에 대한 불복을 결정할 수 있게 이 어떤 그 기회를 주는 것이죠. 그러면 어느 정도만?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 이 정도면 뭐다? 충분하다. 더 이상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 그랬죠. 뭐라고? 이유 제시는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다. 자, 알 수 있을 정도로 제시를 했어요. 그러면 당해 처분의 근거 및 이유를 구체적 조항 및 내용까지 명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충분하다고 여기까지 했으면 위법한 것이 된다 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죠. 자, 그리고 이것도 내가 얼마나 강조했던 거야 이거. 환경 영향평가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안 거치면 그 승인은 무효죠. 하지만 문제는 포인트는 뭐야? 거쳤다면 거치기만 거치면 설령 그 환경평가, 영향평가의 내용이 다소 부실하다 하더라도 이거 위법해요? 안 위법해요? 안 위법하죠. 이건 적법한 거예요. 위법이 아니다. 물론 내용이 너무 부실해서요. 거의 안 거친 것과 마찬가지로 평가될 수 있다면 이건 안 거친 거죠. 그럼 무효예요. 하지만 거쳤는데 좀 부실해. 그래도 뭐야? 당해 승인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비교 잘 하셔야 돼요. 거쳤는지 안 거쳤는지. 자, 그 다음 세 번째. 우리 행정절차법에서 의견 청취 절차 중에서 청문 공청회 의견 제출 있죠. 근데 청문 실시 사유가 뭐였어요? 청문 실시 사유. 몇 가지? 공청회도 청문도 전부 다 실시 사유는 몇 가지? 세 가지라고 얘기를 했어요. 세 가지. 세 가지라고 얘기했고, 자, 첫 번째. 법에서 청문을 하도록 한 경우는 청문을 해야 한다죠. 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얘도 마찬가지죠. 행정청이 청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은 청문을 직권으로 실시할 수 있죠. 행정청이. 그죠? 근데 이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청문을 해야 돼요. 그 다음 세 번째. 마지막이 뭡니까? 원래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이제 나올 수 있어요. 세 번째. 원래는 이게 신청이었어요. 당사자의 신청 사유가 있었고요. 신청. 어떤 처분에 대해서 신청을 할 수 있었냐면 취소, 박탈. 내가 분명히 중요하다 왜 이랬어요 이거. 지방직에서 나왔는데 이거 들을 걸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취소, 박탈, 취소. 그러니까 이거 두 개는 뭐야? 수익적 처분을 취소하는 거죠. 그죠? 뭐 인허가를 취소하거나 혹은 뭐 법인의 설립, 조합 설립 등을 취소하는 거. 그다음에 이건 신분이나 지위를 박탈하는 거예요. 자, 그때는 옛날에 신청할 수 있었고요. 우리 국민이. 신청을 하게 되면 어때요? 청문을 무조건 해야 됐었어요. 이것까지 왜 내가 얘기하는지 분명히 이유를 알 거야. 중요한 거야. 근데 이제는 얘네들이 신청 사유가 아니에요. 신청이 필요 없어요. 최근에 법이 개정돼서. 그래서 이제 취소, 박탈, 취소는 그냥 이게 뭐야? 청문 실시 의무가 있는 처분이에요. 자, 이제 신청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신청이 필요 없어요. 요거 최근에 개정된 법이니까 요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럼 이제 본래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자, 법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하면 어떻게 됩니까? 청문을 실시해야 되는데 청문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이 규정은 무슨 규정이에요? 강행 규정이라고 얘기했어요. 강행 규정. 자, 따라서 행정청이랑 상대방이 협약을 통해서 야, 법에서는 청문을 하도록 하고 있지만
아, 이거 내가 이거 그냥 우리 청문 안 하는 걸로 하자 그냥. 이런 식으로 합의를 봤어요. 합의 봤다고 청문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거죠. 이건 무조건 실시해야 돼요. 당사자의 협의를 통해서 배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 관계법령 및 행정절차법에 규정된 청문 실시 등의 의견 청취 절차를 배제하는 조항을 두었다 하더라도 지들끼리 당사자와 그렇다 하더라도 청문 실시에 관한 규정을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고 볼 만한 법령상의 규정이 없는 한 청문 실시에 관한 규정이 배제된다라거나 청문 실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안 한다? 마지막 부정어. 그렇지가 않다. 청문을 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3번은 맞는 지문이고요. 자, 직위배제는 지겹게 나온 거잖아요. 이거 뭐요? 행정절차법 적용 배제사항이었죠. 그죠? 적용 제외사항이었어요. 따라서 행정절차법상의 규정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빈출. 정답 4번. 자, 8번. 행정조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행정조사가 이제 좀 오랜만에 나왔네요. 우리 국가직에서는. 자, 행정조사가 위법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세무조사 위법하면 그에 기초한 과세처분 위법하다. 이것도 무조건. 그래서 내가 이거 뭐라 그랬어? 이거 따지지 말라 그랬잖아. 자, 세무조사가 위법해요.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초해서 과세처분을 내리면 그냥 위법하다. 근데 중간에 낚시 있을 수도 있다 그랬지? 무슨 낚시? 아, 이거 세무조사 위법하긴 한데요. 그 위법한 세무조사를요, 나중에 과세처분할 때는 반영을 안 했어요. 그럼 과세처분 적법합니까? 아니라 그랬죠? 뭐라고? 세무조사 위법하면 그냥 과세처분도 위법하다. 머릿속에 딱 박아두세요. 이건 뭐 고민할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세무조사 결정 행정처분이다 아니다. 지겹게 나온 거죠. 행정처분이다.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3번도 이거 내가 얼마나 강조했던 거야. 이거 행정조사 기본법 하면서. 맞죠? 자, 참고로 조세보완처분에 관한 사항은 행정조사 기본법 적용 배제사항이에요. 이게 적용 배제 사항인데, 자, 적용 배제 사항들이라고 해서 행정조사 기본법이 전면적으로 무조건 적용 안 되는 겁니까? 이거 주의하려고 그랬지? 아니야. 얘는 행정조사 기본법 적용 배제 사항은 맞아. 맞는데, but 일부 규정은 적용된다. 일부 규정. 이거 주의하라고. 이거는 과거에도 기출이 한번 나왔어요. 많이 안 나와서 그렇지 예전에 물어본 내용이에요. 이게 오래전에. 일부. 그럼 일부 규정이 어떤 건데? 아무리 적용 배제 사항이라 하더라도요. 지금 나왔던 것처럼 뭐 행정조사의 기본 원칙. 행정조사의 기본 원칙. 그죠? 이건 기본이 되는 원칙이기 때문에 적용이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행정조사의 근거 뭐가 있었어요? 권력조사는 반드시 법적 근거가 필요하죠. 권력조사, 즉 강제조사죠. 반면에 임의조사는 당사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법적 근거 필요 없었죠. 그 점은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별로 안 중요해요. 정보통신망 이용 행정조사. 그 중에서 요거 두 개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요 정도는 아무리 적용 배제사항이라도 적용된다 안 된다? 적용된다라는 거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조세보완처분에 관한 사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뭐 요게 얘가 적용이 안 된다? 아니죠. 적용된다 안 된다? 된다. 얘는 된다. 최소한 얘는 적용되는 거야. 자, 그래서 3번. 자, 그다음에 행정기관회장은 법령의 특별한 규정인 걸 유의하고 행정조사 결과를 확정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 7일 이내 그 결과를 통지해야 된다. 결과 통지 의무. 그래서 자, 조사 실시할 때 뭐 해야 돼요? 사전 통지해야 돼요. 우리 행정조사 기본법에 따르면. 그 다음에 조사를 실시한 이후에는 실시 전이죠. 이게 실시 전에. 그 다음에 조사 실시 후에는 뭘 해야 돼요? 조사 결과를 통지를 해줘야 되는데, 자, 제가 행정조사 기본법은 항상 숫자가 몇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행정조사 기본법 7만 나와요. 다른 숫자 절대 안 나옵니다. 7 나왔잖아. 그래서 자, 사전 통지를 할 때도 미리 며칠 전까지 7일 전까지 미리 조사 통지를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조사 끝났으면 조사 결과를 통지하는 것도 며칠 이내? 조사 끝나고 7일 이내. 그래서 7자만 나온다는 거. 두 가지. 비교.
자, 어쨌든 정답 3번. 자, 9번. 제재처분에 대한 설명. 틀린 것은 일정한 법규 위반 사실이 행정처분의 전제 사실이자 행정법규 위반 사실이 되는 경우, 자, 형사 판결이 확정되기도 전, 즉 법원이 아직 유죄 판결을 안 내렸어. 그 상황에서 위반 사실을 이유로 제재처분을 내렸어요. 이거 누가 한 거야? 행정청이 한 거죠. 이거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 이거 시험에 나왔다, 안 나왔다? 나온 적 있다. 생소한 거 아니에요, 이거? 위법하지 않다. 합헌이다. 적법하다. 어디서 봤어요, 우리? 과징금. 과징금은 제재적인 행정처분이죠. 행정처분은 처벌이 주된 목적이라기보다는 주된 목적이 뭐예요? 공익증진이에요. 과징금 같은 걸 부과해서 전체 공익을 증가시키기 위한 목적이고, 형사처벌은 어때요? 처벌 자체가 제일 주된 목적이 될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 형사처벌과 제재처분은 그 목적이 같아 틀려? 다르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 무죄 추정의 원칙 같은 거 적용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물론 상대방은 억울할 수 있죠. 내가 어떤 법을 위반했다라고 행정청이 주장을 하는데 아직 형사법원에서는 유죄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어. 나 지금 막 항소 중이고 나중에 결과가 바뀔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행정청이 다짜고짜 뭐를 내렸어? 예를 들어서 뭐 과징금 같은 거 때렸어요. 어때요? 된다 그랬잖아. 이거 절차 위반이 아니다. 된다. 이거 많이 봤던 거야. 그래서 정답 1번이에요. 1번 찍고 넘어가셔야 돼요. 이거 1번이 생소했다면 여러분들이 너무 기출로만 공부를 한 거야. 그러니까 기출 위주로 공부하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기출이 반복됐던 것들은 머릿속에 깊이 박히겠지만 자주 출제되진 않았지만 중요한 것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머릿속에 넣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평면적으로 기본소를 한 번 더 봐야 될 필요가 있어. 그러니까 기출은 강약 조절에 정말 큰 도움이 돼요. 무턱대고 평면적으로 보지 않고 뭐가 중요한지 중요하지 않은지를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기본서를 한번 읽어보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기출을 몇 번 반복을 했으면 기본서를 통해서 한번 쭉 읽어보면서 내용 정리도 되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기출에서 자주 나오진 않았지만 어쨌든 과거에 출제된 내용들도 한 번씩은 내가 같은 빈도로 볼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기출을 한 2번 정도 봤으면 기본서 한 번 정도는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야 이런 내용들이 확 떠오르지. 그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저의 판례 강의를 꼭 들어라.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 행정청이 여러 개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 자, 얘가 이제 법을 여러 개를 위반했네요. 근데 하나의 제재처분을 내렸어요. 법은 여러 개 위반했는데 합산해가지고. 자, 그때 위반 행위별로 제재처분의 내용을 구분하는 게 가능하대요. 이게 여러 가지를. 자, 그리고 여러 개의 위반 행위 중 일부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처분 부분만이 위법하대요. 왜냐면 나는 일부는 위반을 한 게 맞는데 나머지는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 사안이거든. 거기에 대해서 제재처분을 내렸으면 그 일부는 위법하잖아.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판례가? 일부 취소를 하죠. 일부 취소. 특히 포인트가 뭐예요? 구분이 가능하다며. 구분이 가능하면 뭐예요? 일부 취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은 제재처분 전부를 취소해서는 안 된다. 자, 맞는 지문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법령 위반 행위가 2022년 3월 23일 있은 후. 자, 일단 내가 행위를 했어요. 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다음 법령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자, 근데 이 법이 지금 읽어보시면 유리하게 개정됐죠. 유리하게 개정됐어요. 어떻게? 제재처분 기준이 감경되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구법이 유리해요? 신법이 유리해요? 지금 개정된 신법이 유리하죠. 그때 우리 행정기본법에서는 뭐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까? 제재처분과 관련된 법령이 개정되었을 때 그때는 유리한 신법, 개정된 신법을 적용한다. 맞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이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처분과 관련해서는 원칙은 뭐예요? 행위시법이죠. 신법이 아니라 원칙은 행위시법인데 법이 유리하게 바뀌어갖고요. 더 이상 제재처분 대상이 아니거나 감경됐다 이러면 신법, 유리한 신법을 적용하도록 우리 행정기본법이 얘기를 하고 있다. 자, 그 다음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자, 이거 읽는 순간 끝났지. 이거 나랑 수업 시간에 이거 아예 문장 자체를 다 같이 외웠잖아. 기억나죠? 얘는 뭐랑 구별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형벌. 형벌이랑 얘는 뭐야? 제재적인 행정처분이에요. 공익 목적을 위한. 그럼 끝났죠. 그럼 저랑 이번 시간에 꼭 기억하셔야 돼요. 원래 형벌은 누구를 처벌해요? 형벌은 행위자를 처벌하는 거예요. 행위자.
물론 행위자 외에 양벌 규정이 있다면 그 양벌 규정 가지고 행위자 외의자도 처벌할 수 있었죠. 자, 그 다음에 고의 과실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반드시 고의나 과실이라는 주관적인 요건이 필요했었죠. 그죠? 반면에 제재적 행정처분, 얘는 원칙적으로 누구에게 부과됩니까?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됩니다. 책임자. 실제 행위자가 아니라 책임자. 자, 그 다음에 고의나 과실 필요해 안 필요? 아, 이거 너무 중요하잖아.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이 문장 같이 한번 정리하셔야 돼요. 저랑 같이 시작. 자,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적인 행정처분은, 자, 안 따라하고 있으면 안 돼요. 다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해서 가해지는 이 제재적인 행정처분은, 자, 첫 번째, 법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해서 가해지는 것이고, 뭐라고? 법 위반 행위라는 객관적 사실. 그렇다면 행위자의 주관적인 고의나 과실은 필요 있다 없다? 고의나 과실은 필요 없다. 자, 그리고 누구에게 부과된다?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됩니다. 다만 요것까지 가셔야 돼요. 여기까지. 만약 이 제재 처분을 이 위반 행위가 정당화되는 어떤 객관적 사유가 있다면, 그죠? 의무혜택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부과할 수가 없다. 네 가지 포인트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시작. 행정법규 위반에 대해서 가해지는 제재적인 행정조치는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해서 가해지는 것이고, 행위자의 주관적인 고의나 과실은 필요 없다. 그리고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는 것이고, 다만 의무혜택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부과될 수 없다. 그 문구를 외우고 있어야 돼. 그냥 바로. 자, 행정 목적을 달성해서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해서 가해지는 것이고,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관적인 위반자의 고의나 과실은 필요 있다 없다? 형벌과 달리 필요 없다. 맞는 지문이죠. 정답 1번. 자, 10번까지 하고 좀 쉬었다 할게요. 저 물도 좀 마시고. 자, 항고 소송에 대한 판례 입장으로 옳은 것은, 자, 건축물 대장의 소관청에 용도 변경 신청 거부. 자, 아까 지목 변경 신청 반려 나왔죠. 용도. 아까 지목은 토지의 용도라 그랬죠. 건축물은 용도라고 쓴단 말이야. 결과가 똑같아요. 아까 지목 이 소관청에, 그죠? 이 토지 대장 소관청에 이 지목 변경 신청 반려행위. 이거 뭐였어요? 반려행위. 행정처분이었잖아. 행정처분이었잖아. 똑같습니다. 구조가 똑같죠. 이 두 가지. 똑같죠. 행정처분이 아니다? 행정처분이다. 기억 맞는 지문이죠? 자, 그 다음에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행정처분이죠. 간접적인 영향밖에 없다든지 혹은 아예 법적인 효과가 없으면 행정처분이다 아니다? 아니다. 자,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상의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는 행위와 운전경력 증명서상의 기재행위입니다. 처분이 아니야. 행정처분 아니죠. 맞는 질문이에요. 왜냐면 봐봐. 운전면허 대장에 내 이름이 기재돼야 내가 운전할 수 있는 거야? 아니죠. 내가 이미 운전면허를 땄으면 운전할 수 있는 거야. 여기에 등재되든 말든 나는 운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운전하는데 직접적인 지장이 있어 없어? 없어요. 운전경력 증명서상의 기재행위. 자, 운전경력 증명서에 내 이름이 없어. 그럼 나 운전 못해? 아, 나 면허증 있는데? 면허증만 있으면 운전할 수 있단 말이에요. 행정처분이다 아니다? 아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도 최근에 많이 나왔죠. 병역법에 따라 관할지방변무청장이 1차로 병역 의무자, 기피자, 인적사항을 이 공개 대상자로 결정을 했어요. 이게 1차 공개 결정이죠. 자, 그리고 나서 병무청장이 같은 내용으로 최종 결정을 했어. 자, 아까 1차 결정이 있었고 최종 결정이 있었어요. 자, 그럼 이때부터 뭐를 다퉈야 돼요, 여러분들? 최종 결정을 다퉈야 되는 거죠. 1차 처분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다 없다? 없다. 해당 공개 대상자는 관할지방병무청장의 공개 대상자 결정을 다툴 수 있다? 없다. 관할지방병무청장의 공개 결정이 뭡니까? 요거잖아. 이게 1차 결정. 1차 결정은 이제 다툴 수 있다 없다? 없다. 디귿X. 자, 리을. 요것도 많이 나온 거죠. 우리 기출에서도 많이 봤고요. 한국마사회가 조교사 또는 기수의 면허를 취소하는 거. 이게 뭐야? 그냥 회사에서 회사 직원 징계하는 거랑 똑같다 그랬죠. 행정처분이 아니에요. 행정처분이 아니라 단순한 뭐에 불과하다? 사법상의 행위에 불과하다. 사법행위. 따라서 무슨 소송의 대상이에요? 민사소송으로 다퉈야 돼. 이건 민사소송.
그래서 자, 국가 기타 행정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행정 권한의 행사가 아니라 일반 사법상의 법률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단체 내부에서의 징계 내지 제재 처분에 불과하니까 민사 소송의 대상이 된다라는 이 지문은 맞는 지문이 되겠죠. 자, 옳은 것은 기억, 니은, 리을 정답 2번이 되겠고요. 자, 이제 11번 진행할게요. 자, 11번은 총론 문제에서 틀리라고 낸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에 이제 문제 자체는 지금 특별행정심판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행정심판은 일반행정심판위원회가 담당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별행정심판은 그 특별법상 설립된 뭐 예를 들어서 뭐 조세심판원이라든지 그죠? 뭐 소청심사위원회, 그다음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자 이런 식으로 각 특별행정심판위원회가 담당하는 행정심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중에서 아닌 게 니은이에요. 도로교통법상의 행정심판은 얘가 이제 일반행정심판인데요. 요거를 출제 포인트로 삼아서 공부했던 수강생들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번 기회에 그냥 여러분들이 정리한 것으로 하고요. 나머지는 어쩔 수 없죠. 이거 뭐 틀려도 대세의 지장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얘는 조세심판원, 소청심사위원회, 공무원에 대한 그죠? 징계처분 등. 그 다음에 이제 토지수용과 관련해서는 어디 합니까 이거? 이의 신청하면 어디로 갑니까? 이거 토지수용에 대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가잖아.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여기서 이제 이의 재결을 내리죠. 이게 이제 특별행정심판입니다. 그래서 리을까지는 맞아요. 정답은 이제 니을을 뺀 기억, 딕을 리을 가시면 되는데요. 참고로 이거 하나만 그냥 확인하시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 있죠?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는 반드시 심판을 거친 다음에 이제 소송 제기하도록 하고 있잖아. 그 중에서 일반행정심판인 게 딱 요거 하나요. 여기 일반행정심판. 이 정도만 주의하고 이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이제 사건은 벌어졌고, 그죠? 자, 그다음에 12번 가볼게요. 행정벌 물어봤어요. 자, 이에 대해서는 옳지 않은 것은. 행정벌이니까 이제 행정형벌과 과태료 두 개 나오겠죠. 자, 지방자치법상 사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요 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맞는 질문이에요. 여기 이제 지방자치법에서도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요. 자, 참고로 우리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서도 이 법과 다른 법률이 저촉되는 경우에는 무슨 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까? 이 법,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죠. 자, 그 다음 행형법에 의한 징벌입니다. 자, 이건 참고로 여러분들 형벌이 아니에요, 이거. 좀 어려운 내용이었어요. 행형법상의 징벌, 이건 잘 안 물어보는데, 자, 여기 이제 좀 어려운 내용이었을 것 같아요. 2번이 조금 이제 어려웠다, 난도가. 자, 이제 행형법상의 징벌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뭐냐면은, 교도소 수용자 있잖아요. 교도소 수용자가 뭐 말을 안 들었어. 그러면 뭐 며칠간 뭐 운동 못하게 한다든지, 독서를 금지한다든지, 그 행정시설 안에서 이루어지는 징벌들이에요. 일종의 이제 징계 같은 거죠. 우리 그 특별행정법 관계 내부의 어떤 징계 같은 것들인데, 자, 이건 이제 형벌이 아니다. 반면에 형사처분, 우리 국민에 대한 형사처분은 뭐예요? 형벌이죠. 자, 그러면 이거 받고 형벌을 부과한다 하더라도 총 처벌은 몇 번 있었습니까? 한 번밖에 없었죠. 그래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항상 형사처벌이 2번 있어야 이게 처벌이 되는 거예요. 이중처벌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얘는 맞는 지문이고요. 자, 그 다음에 통고처분 지겹게 나왔죠. 통고처분은 행정처분이 아니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가 없죠. 행정처분이 아닙니다. 얘는 별도의 불복 절차가 따로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불복하면 됩니까?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되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버티면 돼요. 버티면 알아서 어떻게 합니까? 경찰서장이 뭐 직결심판에 회부시킨다든지 일반적인 통고처분이라면 관계기관장이 고발하겠죠. 수사기관에다가. 그럼 어디로 가요? 이제 형사 절차로 넘어갑니다. 그럼 형사 절차로 불복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3번은 맞는 지문이고요. 4번이 틀렸죠. 질서위반행 규제법상에 이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자, 과태료는 행정청이 부과할 수도 있지만 과태료 재판을 통해서 부과할 수도 있어요. 자, 이미 과태료가 부과된 다음에요. 법률이 이제 개정이 된 거죠. 어떻게 개정됐습니까? 그 행위가 더 이상 질서위반 행위에 해당하지 않게 변경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 과태료의 징수 또는 집행을 면제하는 것이죠. 틀린 질문이죠. 4번은 많이 나왔던 거예요. 정답 4번. 그 다음 13번. 틀린 것은. 자, 이것도 지겹게 나온 거잖아.
해당 정보와 이해관계를 가질 필요도 없고요. 그 다음에 정보공개 청구권자가 그 해당 정보를 공개받아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느냐 이런 거 중요해 안 중요해? 이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하다. 맞는 질문이에요. 우리 정보공개법에서도 그냥 우리 국민은 정보공개를 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뭐 이해관계가 있거나 어떤 법률상 어떤 이익이 있거나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정보공개 청구권 자체가 뭐예요? 그 자체가 법률상 이익이야.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서 행정청이 전부 공개를 했어요. 다 보여줬어요. 근데 문제는 청구인이 지정한 정보공개 방법에 의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이걸 우리 뭐로 봅니까? 일종의 일부 거부로 본다. 왜냐? 정보공개 청구권이라는 건, 이 정보공개 청구권이라는 건 두 가지 내용이 있다고 그랬어요. 뭐? 정보 공개 요구 청구권. 그 다음에 첫 번째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정보 공개 방법 선택권. 즉 정보공개 청구권이라는 건 뭐를 포함하는 거야? 방법도 선택할 수 있는 거야. 열람 형식으로 보여달라고 그래. 이 사본 복제해달라고 했는데 열람만 허용된다든지. 자,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공개를 하게 되면 이것도 일종의 뭐가 되는 거야? 거부가 되는 거야. 하지만 다 보여줬는데 방법만 씹었으니까 일부 거부가 되는 거죠. 자, 따라서 거부 처분이니까 상대방은 다툴 수 있어 없어? 다툴 수 있다. 이것도 빈출이죠. 기출 포인트 이미 나온 것들이요. 2번. 자, 그 다음 요것도 자주 출제됐었죠. 자,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자, 이제 소송 들어갔어요. 행정기관이 소송에서 청구 정보를 증거 등의 방법으로 법원에 제출을 했어요.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면 이제 사본을 어떻게 합니까? 당사자인 또 원고에게 보여주죠. 자, 이런 식으로 증거 제출 방식으로 행정기관이 법원에 제출해서 법원이 이제 어떻게 이 당사자인 원고에게 보여줬다.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어때요? 공개죠. 공개되는 결과가 됐습니다. 하지만 얘는 정보공개법상의 공개에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너무 우회적이야. 공개방법법, 이 정보공개법이 예정하고 있는 공개 방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따라서 결과적으로 공개는 됐지만 실질적으로는 공개된 걸로 봐야 돼? 안 된 걸로 봐야 돼요? 여전히 공개가 안 된 걸로 봐야 돼요. 이게 실질이에요. 자, 따라서 해당 이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은 계속 이어갈 소의 이익이 있어요? 없어요? 소의 이익이 있죠. 왜? 아직까지는 공개되지 않은 걸로 봐야 되기 때문이죠. 자, 따라서 이렇게 공개되는 결과가 되었다 하더라도 비공개 결정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소멸하지 않고 여전히 유지됩니다. 맞는 지문이죠. 나왔던 내용이에요. 이것도. 그 다음에 자, 4번 형사소송법은, 자, 이거 법률이죠. 법률에서 형사재판 확정 기록의 공개 여부에 대해서 정보공개법과 달리 규정을 하고 있대요. 어떻게? 뭐로? 비공개로 규정을 하고 있대요. 법률에서 비공개로 결정하고 있으면 해당 정보는 비공개 대상 정보가 되는 거죠. 이게 우리 정보공개법 구조 1항 이 구조 1항 단서 제1호로 규정되어 있는 비공개 사유예요. 첫 번째 비공개 사유. 자, 따라서 형사재판 확정 기록의 공개에 관해서는 공공기관, 정보공개관한 법률에 의한, 즉 정보공개법에 의한 공개 청구가 허용됩니까? 안 됩니까? 허용되지 않죠. 비공개 대상 정보가 되는 거예요. 맞는 지문이죠? 자, 14번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이것도 이제 기본기를 물어봤어요. 자,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처분의 신청을 한 자로서 항상 부작위의 성립 요건이자 원고적 격의 문제가 뭐야? 신청권 및 그 신청을 한 자. 자, 부작위 위법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다는 거 너무 당연한 지문. 자,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해서 어떠한 처분을 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법규상 조리상의 권리, 이게 신청권이죠. 자, 얘를 갖고 있지 않으면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소송 요건을 결여해서 부적법 각하가 되겠죠. 그래서 이 법규상 조리상의 권리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의 원고적 격의 문제이자 동시에 무슨 문제입니까? 부작위의 성립 요건의 문제이다. 그래서 신청권이 있는 자만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신청권 있는 자의 그 거부만이 부작위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신청권이 없는 자가 신청을 했는데 부작위를 한다더라도 이거는 위법한 부작위가 되질 않아요. 이거 전부 다 뭐예요? 소송 요건 아닙니까? 소송 요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의 경우
자, 우리 원래 무효등 확인 소송이나 취소 소송에서 그 처분의 위법 여부 판단 기준시는 언제입니까? 처분 당시죠. 처분 시설이에요. 처분. 그죠? 처분시법주의, 처분시설. 하지만 부작위업 확인 소송은 부작위가 계속되는 한 위법 상태가 지속되기 때문에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사실심, 구두변론, 종결시. 얘를 기준으로 부작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한다라는 거. 너무나 당연한 지문. 그죠? 기본기. 그다음, 이걸 내가 얼마나 강조했어, 이거. 자, 우리 청구기간 제한. 청구기간, 제소기간. 제소기간 규정 외워보자. 자, 취소 소송의 규정이 있죠? 자, 다 써보고 해보자. 취소 소송의 제소기간에는 규정이 있고요. 이걸 어디서 준용합니까? 여기서 준용을 해요. 준용합니다. 준용을 해요. 여기서는 제소기간 제한이 없죠. 즉 무효등 확인 소송은 제소기간 제한 없잖아요. 자, 그때 그 준용한다는 의미가 뭐야? 원칙. 원래는 부작위업 확인 소송이라는 건 제소기간 제한이라는 게 없어. 하지만 원래 예외적으로 어떤 경우에 준용된다는 의미야? 이거 준용된다는 의미는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거친 경우에는 제소기간 제한이 있어 없어요? 있죠. 그래서 행정심판, 즉 여기서 이제 의무이행 심판이 되겠죠. 의무이행 심판을 거쳤으면 재결서 정보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요거 행정심판 등 전심 절차를 거쳤다면 제소기간 제한이 있어 없어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소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해야 되겠죠. 틀린 지문이야 이거. 너무 강조했던 부분이었어요. 정답은 이제 4번. 자, 15번. 자, 요것도 비교적 너무 평이한 문제가 나왔어요. 자, 우리 이거 이중배상 금지. 이중배상 금지라는 게 뭐였어요? 군인, 군무원, 예비군대원 또는 향토군대원 등이 이미 뭐를 받고 각종 법률상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중에서 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이게 뭐야? 이중배상이잖아. 이중배상 금지. 뭐였다고? 각종 법률상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면 뭐를 청구하지 못한다? 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이게 우리 국가배상법상의 이중배상 금지 규정이에요. 근데 반대로 뭐 이미 배상금을 지급받은 상태에서 보상을 청구하는 거 이건 돼 안 돼? 되잖아. 왜? 얘만 뭐 하고 있어요? 금지하고 있지 얘를 금지하고 있지 않잖아요. 자, 보시면 이거 뭐야? 배상받고 보상금 청구하는 거예요. 이거 거절할 수 있어 없어요? 거절 못하죠. 왜? 보상 청구하는 게 금지되는 게 아니잖아. 이중 보상을 금지하는 게 아니라 이중 배상을 금지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따라서 보상금 등 보험급여 등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이중 배상 금지 원칙에 따라 인정된다 안 된다? 인정되지 않는다? 아예 헛소리죠. 이중 배상 금지 원칙 적용 안 됩니다. 이거 지급 거절 못해요. 지급 거절 불가. 기억하셔야 돼요. 정답 이거 어쨌든 틀렸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중배상 금지 규정이 적용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군인, 군무원, 경찰 공무원 이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두 가지로 이원화시켜 보면은 군인 혹은 경찰이에요. 군인, 경찰. 근데 해당 안 되는 사람이 있었죠. 누구? 공익근무요원. 군인도 아니고 경찰도 아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었어? 플러스 경비교도. 아니었잖아요. 아니었죠. 그래서 얘네들은 죄송합니다. 이분들은 이 2조 1항 단서 규정, 이게 이중배상 금지 규정이에요. 2조 1항 단서 규정. 여기에 의해서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되지 않습니다. 왜? 이중배상 금지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자, 그 다음에 외국인이 피해자일 때 이분들도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느냐. 자, 그때는 뭐가 적용됩니까? 상호주의죠. 상호주의. 그때 상호보증이라는 건 꼭 해당 국가와 조약이 체결되어 있을 필요가 있다 없다? 조약이 꼭 체결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 그냥 단지 법의 해석상 그 해당 국가에서 우리 국민에게 국가배상을 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우리도 해줄게. 해석상. 굳이 조약까지는 필요가 없다. 그리고 실제 배상을 받은 사례, 우리 국민이 외국에서 받은 사례가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라 그랬죠. 그죠? 가능성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정답은 3번이죠. 그러면 1, 2, 4번 너무 확실하고요. 이것도 어쩌다 그 7급에서 간혹 나왔던 거죠. 자, 공무원에 대한 전보 인사가
전보 인사가 인사권을 다소 부적절하게 행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전보 인사가 당연히 불법 행위를 구성해서 국가배상이 인정되는 건 아니다. 맞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가볍게 보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1, 2, 4번은 너무 빈출이었어요. 자, 16번.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강론 문제죠. 첫 번째 강론 문제예요. 강론 첫 번째 문제. 자, 국가공무원법 나왔고요. 자, 국가공무원법은 그러니까 우리 강론은 출제 범위가 너무 넓잖아. 공부해야 되는 법령이 너무 많아요. 근데 개 중에서는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꿰고 있어야 돼요. 법조문을 꿰고 있어야 돼요. 어쩔 수 없죠. 그죠? 무조건 시험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자, 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를 할 때 필요하면 검증, 감정, 그 밖에 조사를 할 수도 있고요. 증인을 소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 그냥 당연히 되겠지. 그죠? 근데 이거를 명확하게 법조문을 여기까지 외우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는 않을 거란 말이야. 그죠? 넘어가. 일단 틀린 지문이야.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최근에 개정된 법이죠. 개정법. 개정법을 물어본 거예요. 개정법까지 한번 보고 왔니? 요걸 얘기하는 거야. 22년부터 시행되는 거. 자, 소청사건에서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자, 결정. 소청심사위원회가 여러 위원들이 있으니까 다수결로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때 그 결정 방식이야. 자, 원칙은 뭡니까? 원칙은 자, 일단 제적의원 몇 분의 몇? 3분의 2 이상이 일단 출석을 해야 돼요. 출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출석한 위원 과반수의 합의로 결정이 납니다. 아시겠죠? 자, 이게 원래 원칙이에요. 그리고 과거에는 여기까지밖에 없었어요. 여기까지 없었는데, 자, 예외예요, 예외. 자, 어떤 경우냐면, 자, 예를 들어서 파면, 해임, 그 다음에 강등 플러스 정지까지는 여기서는 이제 가중이 돼요. 종족수가 가중이 돼요. 좀 더 신중해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 자,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앞에는 똑같아요.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을 해야 됩니다. 출석을 해야 되는데 뭐가 가중돼? 밑에 있는 과반수의 합의가 아니라 자, 여기서는 똑같이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합의로 결정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구조 기억해주세요. 언제? 파면, 해임, 강등, 정지. 자, 뭐가 나왔습니까? 정직 처분이 나왔네요. 정직이. 자, 그러면 정족수가 어떻게 됩니까? 가중되는 거죠. 그래서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 출석하고요. 뒷부분이 틀렸어요. 과반수가 아니라 3분의 2 이상의 합의를 통해서 결정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틀린 질문이에요. 자, 그다음 본인의 아이고 목소리가 왜 이러죠? 자, 넘어갑니다. 자,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억울합니다. 파면 처분을 해요. 파면 처분뿐만 아니라 자르는 거, 뭐 파면, 그죠? 또는 뭐 해임, 혹은 또 플러스 면직까지 자를 때, 면직할 때는요 함부로 보충 발령을 못 해요. 일정 기간 내에, 며칠 이내에는 40일 이내예요. 그래서 자를 때 한동안은 보충 발령을 못 해요. 그러니까 내 빈자리를 누가 채우지 못하는 거야. 당분간. 왜? 본인의 의사에 반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불복할 수 있는 기회도 있을 것이고 그에 따라 여러 가지 권리구제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걸 보장하기 위해서 40일 이내에는 뭐를 후임자의 보충 발령을 지금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틀린 지문이죠. 틀린 지문. 40일로 고치셔야 돼요. 40일. 그래서 요 숫자를 외우고 있는지 이건 뭐 쉽지 않겠죠. 이거는. 그죠? 그래서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마치 총론에서는 뭐와 똑같은 거야? 행정절차법과 같은 거야. 행정절차법이 지역적으로 나왔다고 이거 문제 더럽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강론도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국가공무원법은 좀 싸그리 좀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다. 자, 그다음 네 번째. 파면, 해임 이런 것들은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각 임용권자 또는 상급 감독 기관장이 한다. 이건 예전에도 한번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4번 맞는 지문. 그래서 자, 이게 원래는 일반적인 징계 처분을 누가 합니까? 일반적으로 징계 처분을 누가 해요? 징계위원. 이 징계위원회가 위원회가 설치된
소속 기관의 장. 원래는 얘가 하는 거야. 뭐라고?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그 소속기관장이 처분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파면이라든지 해임까지는 어떻게 합니까? 각 임용권자라든지 내가 뽑아준 사람 있죠. 그 뽑아준 사람 혹은 이 임용권을 맡겼던 상급기관장 얘네들이 하게 된다라는 거 정도 참고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제 4번이 되겠어요.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으니까 16번 만만치 않았습니다. 자, 17번. 자, 조례에 대한 걸 물어봤고요. 자, 지방자치법 이런 것들도 항상 나오고 항상 지역적인 부분까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 자, 조례 위반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때 1천만 원 이하입니다. 1천만 원. 그죠? 1천만 원. 그래서 이건 물론 제가 강조는 안 했지만 총론 범위에서도 뭐 교재에서도 한 번씩 봤을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 틀린 질문이죠. 자, 그다음 기관이임 사무예요. 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는 이 기관이임 사무죠. 즉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예요. 자, 그때 그 기관 위임 사무는 원래는 조례 제정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조례 제정 대상이 아니죠. 이거는 기관 위임 사무는 원래는 조례를 제정할 수가 없어요. 기관 위임 사무는. 하지만 항상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어. 어떤 경우? 우리가 행정법 공부할 때 맨날 되는 거. 뭐? 법에서 허용 내지 위임하고 있는 경우. 이때는 되는 거예요. 법에서 위임을 하고 있으면. 원래는 안 되는데. 자, 보시면 기관위임 사무에 있어서 그에 관한 개별 법령에서 일정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어디서? 아니 법에서 위임을 하고 있으면 이때는 용가리 통뼈죠. 이거는 그냥 이게 무적이지. 법에서 하라고 그랬는데. 자, 그때는 위임 반상에서 개별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위임 조례를 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원래는 안 되는데 뭐가 있기 때문에? 법령이 위임을 했기 때문에. 자, 요것도 기억을 해주시고. 그래서 1번 2번도 또 X고요. 자, 그다음 세 번째. 요것도 새롭게 들어온 내용이죠. 최근에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을 했어요. 자, 법령에서 뭐로 정하도록 하겠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죠? 자, 근데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하는 거 요거를 막고 있죠. 왜? 나름대로의 이 자치권이라든지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지방의회의 의원들의 민주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요. 예를 들어서 A라는 법령이 있고 법령이 누구에게? 조례에게 위임을 했단 말이야. 이제 뭘로 정해야 돼? 조례로 정하는 거야. 근데 이 중간에 껴있는 B라는 법령이 있잖아. 요놈이 꼽살이 껴가지고 요런 것들을 직접 규정하거나 조례로 규정될 사항을 직접 규정하거나 혹은 여기 들어가는 내용들을 일부 제한하는 거 이거를 불허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꼽살이 끼지 마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꼽살이 끼지 마라.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해서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한 조례가 아닙니다. 즉 지방의회 의원들이 지들이 만든 조례로요. 어떻게 규정을 했냐면 지자체장이 만약에 어떤 그 민간 위탁 같은 거 할 때 있죠. 그럴 때 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시장 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우리 동의 받아. 우리 동의 받아. 되나 안 되나? 됩니다. 이거는 본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장의 집행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즉 합헌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방의회가 만든 조례안이 지자체장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게 되면 보통 이게 이 지자체장의 어떤 권한을 침해하는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따라서 이제 이런 경우 대체적으로 좀 위헌 결정이 난 경우들이 많아요. 하지만 요거는 나름대로 어때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요. 왜? 요 민간 위탁과 관련해서 지자체장이랑 아무래도 결탁되는 경우들이 많죠. 하도 여기에 따른 부조리, 불합리가 너무 많다 보니까 네 마음대로 함부로 민간 위탁하지 말고 어떻게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를 통해서 뭐란 얘기야? 견제를 받아라. 우리의 견제를 받아라. 라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고요.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그래서 우리 판례 합헌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4번은 X. 그래서 정답은 3번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8번. 자, 지방자치법 또 나왔어요. 지방자치법이 지금 두 문제 나왔네요. 국가의 지도 감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해서 조언, 권고, 지도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원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기 때문에 함부로 건들면 안 되는데, 그죠? 함부로 건들면 안 되는데, 문제는 조언이라든지 권고 지도라는 건 일종의 뭡니까? 이게 지원이야, 지원. 일종의 지원해주겠다는 얘기야. 누가? 국가기관인 중앙행정기관이나 기관의 장이라든지 혹은 시도지사가 지원해주겠다는 얘기잖아. 예를 들어서 관악구청에 있는 이 사무에 대해서, 관악구청에 있는 사무에 대해서 누가? 서울시장이 혹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이렇게 지도도 해주고 조언도 해주겠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들은 도덕책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자, 시장군수가 법령에 따라 그 의무에 속하는 시도 위임 사무의 관리와 집행을 게을리하고 있다고 의심되면 행정안전부 장관이 시정을 명하는 게 아니라 뭐를 하는 겁니까, 이거? 직무이행 명령을 누가 하는 겁니까, 이거? 시도지사죠. 시도지사죠. 그래서 자, 직무이행 명령과 관련해서 직무이행 명령은 이제 직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을 때 하는 거잖아. 직무이행 명령은 해야 되는데, 그죠? 그때 자, 여기에 지금 주무부 장관이 있을 거고, 자, 주무부 장 이제 국가기관의 장이 이제 누구한테 국가사무를 그림을 잘 그려볼게요. 여러분들이 안 헷갈리게. 자, 국가사무를 자, 누구에게 위임을 해요? 예를 들어서 시도지사에게. 그 다음에 시도지사는 또 이 업무를 누구에게 위임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국가사무 말고 또 뭐를? 시도 위임사무를 누구에게? 시군구청장이겠죠. 시군구청장. 이렇게 위임이 되는 거야. 자, 그때 보세요. 시도지사가 국가사무를 게을리 위임받은 사무를 위임받았는데 안 해. 그러면 누가? 주무부 장관이 얘한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도 위임 사무를 얘가 제대로 이행을 안 해. 그럼 누가? 시도지사가.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가게 된다는 얘기야. 이해되셨습니까? 여기 시장군수라고 나와 있는데 설마 이게 여러분들 시장군수가 시도지사예요, 여러분들? 이거죠. 시군구청장. 기초단위장이에요. 기초단위장.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시장은 뭐 서울시장이라든지 대구광역시장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누구 얘기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경기도가 있으면 경기도 도지사도가 있고 경기도지사가 있고 그 밑에 또 누가 있어요? 성남시 같은 거 있잖아. 시군 얘기하는 거야. 시군. 그럼 누가? 시도지사다. 그죠? 오케이. 그래서 자, 2번은 맞다 틀리다? 정답이 2번이에요. 그래서 이거 이제 기본기죠. 이거는 당연히 기본기죠. 이거는 기본기죠. 그럼 정답 2번 끝내면은 이 문제는 크게 어렵진 않았을 거예요. 이건 당연히 맞췄어야 되는 문제다라고 여러분한테 이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 이번엔 시정명령이에요. 시정명령. 자, 이번에는 시정명령이야. 자, 요거 지우고 해도 될까요? 자, 직무이행 명령은 안 할 때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 이제 시정명령 가볼게요. 시정명령은 누군가 뭐를 했는데 그게 법령에 위반되거나 혹은 공익을 현저히 해치는 경우 그때 뭐 하는 거야? 시정명령을 내리는 거야. 너 그렇게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그죠? 자, 그러면 또 이것도 마찬가지죠. 주무부 장관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시도지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군구청장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보세요. 그죠? 시도지사가 자신의 시도자치 업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하거나 권익을 현저히 해쳐요. 이걸 가만히 두면 돼, 안 돼? 누군가 견제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때 누가 하는 거야, 이거를? 시정명령을? 주무부 장관이 하는 거예요. 주무장관이. 그죠? 자, 그 다음에 시군구청장이 자신의 자치사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칠 때는 누가 견제할 수 있어요? 일단 시도지사가 여기 대해서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요. 첫 번째. 그 다음에 주무부 장관이 뭐 할 수 있어? 야, 시도지사한테 뭐 하냐면, 야, 얘 제대로 하라고 시정명령 내려라고 시정명령을 뭐 할 수 있어요? 요구할 수 있어요. 이렇게. 너 얘한테 시정명령 해라.
근데 만약에 그 기간 내 시정명령 이행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얘가 얘의 어떤 사무, 처분 같은 걸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고요. 얘도 어떻게 할 수 있어? 취소 정지시킬 수 있어요. 자, 이러한 메커니즘대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무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한 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의 처분. 요거죠, 요거. 얘네들이 뭘 했어? 법령을 위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 시도지사가 시정명령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시도지사가 시정명령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얘가 주무부 장관이 얘가 안 해.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얘가 얘한테 야 시정명령 하라고 요구할 수 있죠. 시정명령을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맞는 질문이죠. 그럼 네 번째,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해서 뭐 할 수 있어? 보고 정도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감사도 가능합니다. 그죠? 조사하는 거죠. 감사하는 거. 근데 문제는 감사는 반드시 뭐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거야.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죠. 이거 법령 위반. 이건 아마 헌법적으로도 되게 중요하게 많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7급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죠? 감사는 뭐에 해당한다? 자치사무와 관련해서는 자치사무니까 뭐만? 법령 위반만. 근데 자치사무인데 거기에 대해서 한목적성 판단까지 들어가면 돼, 안 돼요? 이거 감사할 때. 왜 그런 식으로 했습니까? 부당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어떻게? 이 법에 위반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법을 위반한 거에 대해서만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가 가능하다. 이 정도. 자, 19번 갑니다. 경찰 조직과 경찰 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고요. 자, 여기서 이제 법조문은 잘 출제가 안 됐었는데 이제 법조문까지 나와가지고 아마 여러분들이 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자, 보시면은 시도에 2개의 시도 경찰청을 두는 경우입니다. 자, 이제 시도는 워낙 이제 범위가 크고 인구도 많다 보니까요. 몇 개까지? 2개까지 경찰청을 둘 수 있어요. 2개까지. 경우에 따라서 반드시는 아니고요. 둘 수 있다요. 자, 그때 경찰청이 지금 2개면요. 2개 설치되면 그에 맞춰서 시도지사 속으로 2개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까지 둘 수 있습니다. 자, 모르셨으면 지금 그냥 알고 넘어가시면 돼요. 1번 X. 자, 2번. 임의동행이 나왔는데요. 임의동행은 뭐를 전제로 합니까? 상대방의 동의 또는 승낙을 요건으로 하는 거야. 잠깐만 좀 같이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싫으면 어떻게 하는 거야? 거절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설령 승낙을 했다 하더라도요. 경찰관서에서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뭐 할 수 있습니까? 퇴거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왜? 상대방의 동의 또는 승낙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건 너무나 당연히 틀린 질문이에요, 이거는. 그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위해성 경찰 장비인 살수차와 물포입니다. 살수차와 물포. 자, 이거는 우리 총론 범위에서도 봤었죠. 이거 어때요?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되게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우리 총론 범위에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그죠? 법률 유보 적용되는 사안이었죠. 자, 얘는 집회나 시위 참가자를 해산시키기 위한 목적의 경찰 장비이고 경찰관이 직사살수의 방법으로 집회나 시위 참가자들을 해산시키려고 해요. 위험해 안 위험해? 엄청 위험해요. 이거 직사살수 방법이라는 건 뭐야? 이게 타원형을 그리지 않고 그냥 곧바로 그냥 이게 뭐야? 이게 그냥 총 쏘듯이 그냥 쏜다는 얘기예요. 직진으로 그냥. 엄청나게 위험하죠. 따라서 어떻게 돼요? 당연히 신중하게 이 법에서 규정된 절차와 요건을 갖춰서 해야 되겠죠. 자, 따라서 집회나 자유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적법 절차의 원칙을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준수해야 된다. 그 다음에 4번. 정답은 3번이고요. 자, 4번. 경찰위원회의 사무입니다. 얘는 경찰청에서 수행을 하고요. 국가경찰위원회 회의는 자, 보통 회의는 위원회들이 어떻게 합니까? 얼마가 출석해서 얼마의 찬성. 그때 출석도 보통 과반수, 찬성도 출석한 놈들의 과반수예요. 그래서 제적의원 과반수의 출석, 과반수가 출석을 하고요. 플러스 그 출석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을 합니다. 그래서 자, 4번은 틀린 질문이 되겠습니다. 정답 몇 번? 3번. 자, 20번 갑니다. 자, 요거는 이제 강론의 어떤 그 주된 주제를 하고 띄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총론에서 다 다루는 내용들이에요. 자, 보시면 자, 틀린 것은 이 공유수면은 자연국물로서 그 자체가 직접 공공에 제공되는 것이고 공유수면 일부가 사실상 매립되었다 하더라도 국가가 공유수면으로서의 공용폐지를 하지 않는 이상 아직 폐지된 거야, 안 된 거야? 공용폐지. 안 했으니까 이 곡물로서의 성격이 사라집니까? 아니죠. 여전히 공유수면으로서의 성질을 보유한다. 자, 그 다음에 공용폐지 의사표시가 있어야 이게 공용폐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부터 시효 취득이 가능한 것이고요. 자, 얘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뿐만 아니라 묵시적 의사표시여도 무방합니다.
다만 적법해야 되고요. 자, 그다음 행정재산이 본래 용도에 제공되지 않고 있다. 본래 용도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어. 그러면 공용폐지 의사가 있는 거예요? 묵시적으로? 아니라고 얘기를 했죠. 관리청에 이에 대한 공용폐지 의사 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자, 그 다음에 도로의 특별사용입니다. 이건 일반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독점적, 배타적인 지위를 보장하는 것인데 문제는 도로라는 게 만인들이 사용하다 보니까 반드시 독점적, 배타적인 것만은 아니고요. 그 사용 목적에 따라 도로의 일반 사용과 뭐가 가능합니까? 병존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는 거. 이거는 과거에도 출제가 됐던 거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하도에 이게 지하도가 있고 우리 집이 있어. 이렇게 우리 집이 있고요. 이 지하도에서 우리 집으로 통하는 도로가 있다. 만약에 이렇게 도로가 있다. 이렇게 빠져. 이게 여기에서 이제 빠지면은 우리 집으로 가는 길이야, 이게.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내가 만약에 도로 조명 허가를 받았다면 자, 요거는 특별 사용이면서 경우에 따라 나만 쓰겠습니까? 도로를 다른 사람도 쓸 수 있겠죠. 이게 만약에 아파트라고 쳐봐. 아파트야 그러면 나만 쓰겠습니까? 여러 사람들이 함께 공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특별 사용이면서 동시에 뭐일 수도 있어? 일반 사용일 수도 있고요.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이게 특별 사용인지 일반 사용인지를 명확하게 판단해 봐야 될 것이고요. 이 특별 사용에 해당해야지만 사용자로부터 뭐를 부과할 수 있어요? 조명료를 부과할 수 있겠죠. 그냥 이게 단순한 일반 사용에 해당하면 조명료 부과가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경우에 따라 병전이 또 가능한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이게 일반 사용이면서 동시에 특별 사용에 해당한다면 그 특별 사용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도로 조명료 부과가 적법하겠죠. 자, 네 번째, 공공용물에 관해서 적법한 개발행위 등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에 대한 일정 범위 사람들이 일반 사용이 종전에 비해서 제한되었습니다. 일반 사용이. 일반 사용이라는 건 어때요? 어느 정도의 제한을 내가 묵인하면서 받아들이면서 가야지. 아니 내가 맨날 출퇴근길에 그 공사한다고 해갖고 내가 이거 손실보상 청구할 수 있습니까? 어쩔 수 없죠. 뭐 돌아간다든지 그래야지. 감수해야 되는 거야 이것도. 제한들은 뭐 해야 된다? 이 정도는 감수를 해야 돼. 이게 특별 사용도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특별 손실에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거예요. 정답은 4번. 이것도 나왔던 개념이에요. 기출에서. 자, 21번 사회보장법. 자, 이것도 과거에 출제된 이력이 있죠. 있는데 똑같은 지문들이 다 출제되지는 않았습니다. 자, 사회보험 나왔고요. 그 다음에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가 나왔어요. 그죠? 사회보험이라는 건 이제 대표적으로 어떤 거야? 이거 4대 보험 같은 거죠. 4대 보험. 그죠? 4대 보험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공공부조라는 건 생활이 힘들어. 근데 우리 헌법에서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사회 보장적인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거죠. 삶이 어려운 사람들. 그죠? 그 다음에 사회 서비스는 뭡니까, 이거? 사회 서비스는. 일반적인 서비스는 누가 제공을 해요? 민간이 제공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돈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노인 의료기관에서 어떤 요양하는 거, 그런 것들 있죠. 그 다음에 간병 드는 거,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국가나 지자체가 뭔가 지원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때 사회보험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이거? 국가 책임으로 갑니다. 국가 책임으로 가요. 4대 보험은. 반면에 공공보조와 사회서비스는 지자체 플러스 누구? 국가죠. 국가와 지자체. 다시 써보면 사회보험, 그 다음에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 자, 이거 누구 책임으로 한다? 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으로 하는 거예요. 국가. 그 다음에 공공부조나 사회서비스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봐봐. 국민의 문제이자 동시에 뭐야? 우리 주민의 문제란 말이야. 따라서 국가뿐만 아니라 누구도 책임을 집니까? 지자체. 같이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이거 틀렸어. 얘는 국가 책임이고요. 그다음에 얘는 그죠?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가 같이 책임을 진다. 그죠? 그리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재정 형편을 고려해서 이를 협의 조정해야 된다. 틀린 질문이 됩니다. 틀린 질문. 자, 그다음에 비용과 관련된 내용이야. 비용과 관련해서 이 4대 보험 같은 거는 보통 누구 책임입니까? 원칙적으로. 누가 비용합니까? 이거 누가 비용은 누가 부담해? 사업주 등이 부담하는 거예요. 사업주 등이. 그래서 기업에서 4대 보험 그러니까 조그만 영세가게에서 4대 보험 안 들어주려는 이유가 뭐야, 이게? 이 사람들이 비용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이죠. 다만 국가가 일부 부담할 수 있어요. 요거는 일부 부담. 원칙적으로는 사업주 등이 부담을 한다. 그죠?
자, 반면에 요거 공공부조나 사회 서비스는 누가 부담합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국가나 지자체. 지자체. 자, 여기까지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비용과 관련해서 요거 있죠. 부담 능력 있는 국민입니다. 이게 원래는 누가 부담하는 거야? 국가나 지자체가 부담하는 건데 문제는 부담 능력이 있어. 돈 졸라 많아. 아이고. 돈 많아. 그지? 부담 능력이 있어. 그러면 원칙은 누가 부담합니까? 원칙은 그 사람이 즉 수익자가 부담하는 거야. 물론 일부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해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원칙은 누구? 수익자가 부담한다는 거야. 그래서 요 비용은 수익자가 부담한다. 자, 그다음에 정답은 이미 1번에서 나온 거죠. 그죠? 그다음에 나머지는 여러분들 3번, 4번은 출제 포인트를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말 그대로 제가 항상 얘기하는 뭐야, 이거. 뭐야? 도덕책. 이거 그냥 읽고 넘어가는 거야, 이거. 이거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 이런 거에서 출제 포인트를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실제 시험장에서도. 왜 그러냐? 어차피 못 찾아요.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22번 조세부가 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자, 틀린 거 물어봤어요. 자, 심판 청구. 이게 조세부가와 관련된 또는 징수와 관련된 일종의 뭡니까? 특별행정 심판이죠. 자, 이 심판 청구에 대한 결정의 한 유형으로서 실무상 행해지고 있는 재조사 결정입니다. 자, 얘는 이제 실무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일종의 뭐가 되냐면 변형 결정이에요. 이게 왜 변형 결정이냐면 원래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과세부가 처분을 뭐 취소하거나 혹은 새로운 처분으로 변경하는 처분을 해주죠. 근데 얘는 이 재조사 결정이 있으면 이에 따라 그 처분청이 후속 처분을 하게 돼요. 후속 처분. 자, 아이고. 지워보자. 처분청이 자, 후속 처분을 하게 되는데 여기 좀 변태적인 게 뭐냐면은 이 후속 처분을 하게 되면 이거 자체가 뭐야? 재결의 내용이 돼요. 일종의. 원래는 변경 결정을 할 때도 행정청이 보통 이제 변경을 해서 하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처분청이 후속 처분을 하게 되면 이게 일종의 재결의 일부를 구성하게 돼서 이게 그대로 재결이 되는 거야. 참고로 그래서 변형 결정에 해당합니다. 자, 그리고 어쨌든 얘도 뭐야? 재조사 결정은 행정심판 결정이잖아. 재결이잖아. 재결이니까 당연히 여기에 뭐가 있어요? 기속력이 있죠. 기속력. 따라서 행정청은 재조사 결정 취지에 따라 재조사를 한 다음 그 내용을 보완하는 후속 처분만 할 수 있지. 뻗팅기면 돼, 안 돼요, 이거? 재조사 결정의 취지와 달리 그 처분을 그대로 유지를 하는 거야. 그대로 유지. 돼, 안 돼? 이건 재결의 기속력이 반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1번 맞는 질문. 뭐 어렵게 낸 부분이 1번은 뭐 그냥 뭐 출제 포인트가 없어요. 그냥 읽고 넘어가라 이런 얘기고요. 자, 이건 지겹게 많이 나온 거죠. 납세 의무자에 대한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 의무. 이게 부당이득 반환 의무입니까? 아니라 그랬죠. 이거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아니다. 단지 부가가치세 법령 규정에 의해서 직접 발생하는 의무로서 공법상의 의무이다. 여기에 따라 이제 우리 국민은 공법상 권리로서 부가가치세 환급세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죠. 이거 지겹게 얘기한 거예요. 2번. 그죠? 맞는 질문이죠. 부당이득 반환이 아니다. 자, 3번. 감액경정 처분하고 증액경정 처분 나왔네요. 그죠? 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의 과세부가 처분이 있었고요. 그죠? 원처분, 당초 처분이 있었고요. 자, 그 다음 감액을 하죠. 얼마로? 80으로. 자, 그럼 이 80을 어떤 의미로 해석하라 그랬어요? 80의 새로운 부가처분이 아니라 얘는 무슨 의미? 마이너스 20이라는 일부 취소의 의미이다. 따라서 얘는 상대방에게 수익적이야, 침익적이야, 수익적이죠. 그러면 얘는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없어요?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거야, 이거는.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자, 그러면 결국에는 뭐야? 나 20만 원 감액된 80도 못 내겠다는 얘기잖아. 자, 참고로 이제 일부 취소의 의미를 갖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 합니까? 소급해서 처음부터 얼마인 걸로 바꿔요? 얼마? 80만 원의 부가처분인 걸로 바꿔요. 얘가 1월 1일자 처분이고 얘가 12월 1일자 처분이라면 1월 1일자의 원처분은 100만 원의 가세부가처분이에요? 80만 원의 가세처분이에요? 80만 원의 가세부가처분이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뿅 하고. 그죠? 따라서 소송의 대상은 뭡니까? 요거죠. 요거 소송의 대상. 요거. 소급해서 변경된 80만 원.
그죠? 자, 여기에 대해서 그 감액 정정 처분으로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있는 부분, 즉 20이 취소됐으니까 남은 게 80이죠. 자, 이거를 다투는 경우 적법한 점심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제소기간 준수 여부 전부 다 뭐를 기준으로 합니까? 당초 처분을 기준으로 하는 거야. 당의 경정 처분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당초 처분을 기준으로 하는 거야. 당초 처분. 1월 1일자의 당초 처분을 기준으로. 자, 그 다음에 증액은 뭐라 그랬어요? 80에서 100으로 바꾸면 얘는 뭐가 된다? 새로운 부가처분이 된다. 새로운 부가처분이 되고 80은 여기에 흡수돼서 소멸됩니다. 그럼 소송의 대상은 뭐만? 요게 소송의 대상인 거예요. 이게 증액 경정 처분이잖아요. 증액만이 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야. 그래서 자 보시면 증액 경정 처분만이 항고 소송의 자 심판 대상이 되는 것이고 납세 의무자는 그 항고 소송에서 자 당초 신고나 결정에 대한 위법 사유도 함께 주장할 수는 있다. 어쨌든 소송의 대상은 증액 경정 처분이 대상이 되는데요. 자 여기에 당초 신고에 과다 신고 사유라든지 잘못된 신고 사유가 있으면 여기에도 공통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왜? 자 이게 80이라면 이게 뭐야? 80에 뭐를 얹은 거야? 20을 얹은 거니까 자 여기에 신고에 위법 사유가 있다. 신고가 위법 사유가 있다. 내가 너무 과다 신고를 했어. 그럼 여기도 똑같이 과다 위법 사유, 과다 신고 사유가 똑같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요 소송에서 여기에 당초 처분에 있었던 이 과다 신고 사유 이런 것들도 함께 주장할 수는 있다는 얘기예요. 자 23번 요건 이제 사례 문제죠. 자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을 오른 것은 그래서 사례 문제가 나오면 항상 무슨 생각하라 그랬어요? 사례 문제 나오면 항상 맞아. 아싸 맨날 나오는 게 나오겠구나. 자 이게 어떤 사안이냐? 어떤 사안이에요 이게? 토지 수용과 관련된 거. 토지 수용. 토지 수용. 이거 뭐 별로 읽어볼 필요 없어요. 인물이 누군지만 알면은 여러분들이 평소에 알던 그 내용이야. 경기도 A 군수는 개발촉진지구에서 시행되는 지역개발 사업의 시행자로서 자 사업 시행자로 누구를 지정했습니까? B를 지정한 거야. 자 얘가 이제 사업 시행자예요. 자 그다음에 요 사업 시행자 B는 개발사업구역에 편입된 갑소유 토지. 아 토지 소유자가 있네. 여기서 개발을 하고 싶은데 얘 토지가 필요를 해. 그럼 어떻게 해요? 처음에 뭐부터 해요? 협의 취득을 하는 거죠. 협의 취득. 협의라는 건 이건 뭐야? 사법상 매매 계약이라 했죠. 사법상의 매매 계약. 뭐 다 아니까 안 써도 되겠죠. 그죠? 자, 근데 만약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어. 협의가 깨졌어. 그럼 어디로 가는 거야? 수용 재결로 가는 건데. 수용 재결로. 그죠? 수용 재결을 신청하는 거야. 그럼 각 국가가 즉 토지 수용위원회가 강제적으로 토지를 취득하게 되겠죠. 그죠? 자, 1번 볼게요. 갑이 누굽니까? 토지 소유자죠. 수용 재결에 불복을 하고 싶어요. 그때는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 90일 이내. 그 다음에 이의 신청을 거쳤을 때는 이의 신청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 60일 이내요. 다시 말하면 자 여기 수용 재결이 있었어. 수용 재결. 여기 대해서 이제 이의 신청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뭐를 내요? 이의 재결을 내리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소송을 제기를 해요. 소송을 제기를 해. 그때 제소기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소기간. 그래서 자 요거 반드시 거칠 필요 없죠. 임의 절차 아닙니까? 임의 절차니까 요렇게 바로 갈 수도 있죠. 요렇게 바로 가면 며칠 이내? 90일 이내. 반면에 이의 재결을 거쳤다. 이의 재결을 거쳤으면 며칠 이내? 60일 이내. 요 내용이잖아. 그죠? 그래서 1번은 틀린 질문입니다. 자, 2번. 수용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요거야. 요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3번. 옳은 것을 골라왔으니까 정답은 여기서 끝났죠. 자, 그 다음에 3번. 갑이 수용 재결에 대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 재결을 거쳤어요. 자, 그러고 나서 취소 소송을 제기합니다. 자, 그때 요 이의 재결이 임의적 절차예요? 아니면 필요적 절차예요? 임의 절차죠. 임의 절차. 임의 절차고 그 다음에 여기서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 무슨 주의가 적용돼요? 원처분주의가 적용되는 거예요. 원처분주의. 따라서 소송의 대상은 이의 재결이에요? 아니면 맨 처음에 있던 관할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 재결이에요? 수용 재결이죠. 그래서 이의 재결에 고유한 위법이 없는 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아니죠. 관할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수용 재결의 취소를 구해야 됩니다. 피고가 잘못됐죠. 만약에 이의 재결에 고유한 위법이 있을 때 한해서 이의 재결에 대한 취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 위법 사유가 없으면 뭐를 해야 된다? 관할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그 소송을 제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경기도 토지 수용위원회라고 했으니까 피고가 누가 돼야 돼요? 누가 돼야 돼? 얘가 아니라 경기도 토지 수용위원회가 돼야 돼요. 경기도 토지 수용위원회. 다시 수용 재결, 이의 재결, 그 다음에 취소 소송을 제기한다 그러면 소송의 대상이 뭐라고 이거? 요거라고 수용 재결. 이게 경기도에서 있었죠. 경기도. 이거는 이제 중앙. 요게 소송의 대상이라는 거야. 원처분주의. 그죠? 그래서 얘도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갑이 보상금 증액을 청구해.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은 무슨 소송? 당사자 소송이야. 근데 여기서 출제 포인트 뭐라 그랬어요? 맨날 피고. 당사자 소송의 피고는 행정청이 아니죠. 누가 나와야 돼? 권리주체, 법률관계 한쪽 당사자. 자,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소송 제기했으면 누가 피고입니까? 사업시행자. 자, 만약에 반대로 사업시행자가 감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면 누가 피고야? 토지 소유자. 맞습니까? 그죠? 피고가 틀렸죠.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 얘는 나오면 돼, 안 돼? 안 되죠. 누구를 피고로 해야 돼요? 누구를 피고로? B, 즉 사업시행자. 자, 얘를 피고로 해야죠. 자, 이제 다 끝나갑니다. 자, 24번. 얘도 또 사례 문제네요. 자, 쾌제를 외치라 그랬어요. 이거 쾌제를 외치라 그랬다. 이거. 자, 봐봐. 갑이. 자, 주택 건설 사업에 관한 승인을 받았어. 사업 계획 승인을 받았어요. 처분을 누가 받았어? 갑이 받았습니다. 자, 갑이 받은 다음에 이거를 누구에게 넘기고 싶어요? 을에게 넘기고 싶어요. 자, 그러면 얘가 뭐가 됩니까? 양도인이 되고 얘가 양수인이 되는 거야. 자, 근데 문제는 얘가 얘한테 넘길 때 얘는 아직 허가를 받은 바가 없잖아. 그러면 일단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인가면 인가라든지 혹은 뭐를 받아야 돼요? 사업주체 변경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 사례에서는 사업주체 변경 승인을 아직 받았어, 안 받았어? 안 받았다라는 말이 나와요. 안 받았다.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아직 받지 않았다. 그죠? 아직 받기 전이야. 받기 전 단계야. 왜냐면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양도는 했는데 을은 A시장에 대해서 사업주체 변경되었음을 이유로 변경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어요. 아직 승인이 나왔단 말은 안 나왔죠. 신청서만 제출했는데 A시장이 갑자기 어떻게 버렸어요? 누구에 대해 4년간 공사에 착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해버린 거야 갑자기. 그럼 아직 변경 승인이 안 나온 거야. 변경 승인을 하기 전에 어떻게 버렸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 승인을 뭐 했어요?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어요. 이렇게 취소 처분을 내렸다고. 이건 일종의 행정처분입니까? 아닙니까? 얘는 행정처분이죠. 왜 그러냐? 자, 갑과 을을 볼 때 여전히 사업주체는 누굽니까? 얘예요. 아직 넘어갔어? 안 넘어갔어? 안 넘어갔기 때문에 피승인자는 누구예요? 양도인이야. 그러면 이러한 제재 처분이 떨어질 때 누구한테 떨어져야 돼요? 얘한테 떨어져야 돼요. 요거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행정처분이 맞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 사실을 또 누구에게도 통지를 했어요? 을에게도. 을에게도 요 A라는 사실 있죠? 얘를 이제 A라고 할게. 취소 처분 사실을. 요거를 A 사실을 을에게 통지를 한 거죠. 자, 그때 얘는 처분이 아니에요, 이거? 을에게 통지했던 거? 이거는 처분이 아니죠. 왜? 얘는 뭐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사업을 넘겨받은 바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얘만 처분이고 얘는 일단 처분이 아닌 거예요. 그때 문제는 이거야, 봐봐. 양도인에 대한 취소 처분만이 행정처분인데 얘가 승인이 취소돼 버리면 얘가 넘겨받을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면 얘는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단 말이야. 자, 그때 이 취소 처분에 대해서 을의 원고 적격이 인정되느냐, 취소송 제기할 수 있는 원고 적격이 인정되느냐, 인정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거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게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이 처분에 대해서 을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거. 하지만 을에 대한 통지는 뭐가 아니다?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거. 이 사안이에요. 일단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취소 처분 내렸죠. 취소 처분 내리고 이제 각각 을에게 통지를 냈어요. 자, 그때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A시장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취소는 취소해야 할 공익상 필요와 그리고 취소로 인해서 당사자에게 될 기득권, 침해, 신뢰보호 등을 비교용량하여. 왜? 이게 뭐야? 수익적이잖아.
수익적 행정처분 취소할 때 어떻게 돼? 비교 영역에서 취소를 통해서 달성할 수 있는 공익이 더 클 때만 적법성을 인정받을 수가 있는 거야. 반면에 취소를 통한 공익보다 사익 침해가 더 크면 위법하게 되겠죠. 이거 당연한 거 얘기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실상 내지 사법상으로 주택 건설 사업 등이 양도되었지만 아직 변경 승인을 받기 이전이라고 돼 있어요. 이거 변경 승인을 받기 이전까지는 얘가 넘어갔어 안 넘어갔어? 일로 안 넘어갔죠. 그럼 피승인자는 여전히 누굽니까? 종전의 사업 주체인 누구? 갑이다. 안 넘어갔으니까. 그러니까 제재 처분도 누구한테 떨어져야 돼요? 얘한테 떨어져야 돼. 갑한테. 자, 3번. 요 갑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한 이 처분이 있죠. 요거. 취소 처분. 이거를 을로서 다툴 수 있느냐? 원고적 격이 있느냐? 다툴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게 을에 대한 처분은 아니지만 갑에 대해서 승인이 취소되면 을이 사업을 넘겨받지 못하게 되는 법률상 이익 침해가 있으니까 얘게도 원고적 격이 있다 없다? 인정된다야. 인정. 정답 몇 번입니까? 3번이죠. 요거 이미 과거에 나왔던 내용이잖아. 많이 나왔던 내용이에요. 그다음 네 번째. 자, 을한테 통지를 한 거, 요 사실을 처분이다 아니다? 행정처분 아니다라는 거야. 요 두 가지.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25번. 얘는 이제 가볍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은 공법상 계약의 상대방을 선정하고 계약 내용을 정할 때 워낙 공공성 이런 것들을 띠고 있기 때문에 공공성과 제3자의 이해관계를 고려해야 된다. 왜? 국가랑 계약 체결하고 싶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그러니까 공정하게 제3자의 이해관계도 고려를 해야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잖아. 요거 중소기업 정부와 지원 사업에 따른 출연금을 위해서 중소기업청장이 체결하는 협약입니다. 이거 무슨 협약? 공법상 계약. 공법상 계약. 따라서 그 협약의 해지 및 그에 따른 환수 통보. 이게 지금 지원금을 출연하는 협약이었으니까 협약을 해지하고 지금까지 준 그 지원금을 환수해라. 환수 통보를 했는데 이거 처분이 아니에요, 이거? 처분 아니라 그랬어요. 이거 처분 아니야. 처분 아니니까 무슨 소송으로 다퉈요? 당사자 소송으로 다퉈야 돼요. 그래서 얘는 단순한 공법상 계약에 따라 행정청이 대등한 당사자 지위에서 하는 의사표시에 불과하다. 자, 세 번째. 공법상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다른 법률 이 당사자를 상대로 효력을 다투거나 그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예를 들어 뭐 보상금을 청구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법상 당사자 소송이라는 거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럼 정답은 몇 번이에요? 4번이에요. 이게 이제 비교적 최신 판례인데 이게 제가 아마 그 19년도 최신 판례, 20년인가? 20년도에 최신 판례 할 때 이거를 한번 했던 내용이고 그 다음부터는 안 했어요. 이게 뭐 출제되겠나 싶었는데 어쨌든 나오긴 나오는데 이게 정답 포인트는 아니었죠. 자, 민간 투자 사업 실시 협약. 이건 뭡니까? 공법상 계약이죠. 자, 이 협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공법상 당사자 소송에 의해서 그 실시 협약에 따른 재정지원금의 지급을 구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뭐야? 당사자가 재정지원금을 달라. 계약에 따라서. 그럼 법원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 소송이 들어왔을 때. 아니, 재정지원금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지급하라 말아 결정을 할 거 아닙니까? 자, 따라서 수소법원은 주무관청이 재정지원 금액을 신청한 절차 등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할 수 있고 플러스 뭐까지 심사할 수 있어요? 실시 협약에 따른 적정한 재원금이 얼마인지를 구체적으로 심리 판단할 수 있어야 되겠죠. 아, 있어야 얼마를 내라 마라 이런 식으로 당사자 소송에서의 판결을 내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 얘네들은 너무너무 빈출, 너무너무 빈출. 그죠? 자,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국가직 7급 시험 해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총론 범위에선 그 다음에 총론 범위에서는 뭐 할 말이 별로 없지만요. 강론 부분에서는 아마 여러분들 좀 느꼈을 거야. 그죠? 관련 법령이 어디서 지역적으로 나오는지. 다만 내가 틀려도 되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인지를 여러분들이 좀 정략적으로 좀 제대로 좀 이렇게 살펴가지고 다음 지방직 시험 7급 시험은 좀 여러분들이 성공한 전략을 통해서 좋은 소식을 좀 들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험 보고 오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해설 강의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